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여자입니다. 저는 사실 나이만 먹었지 세상 물정이라고는 모르는 어린애랑 별반 다르지 않아요. 제가 서울에 올라와 산지 벌써 10년 정도 됐지만 아직도 서울에 잘 적응 못하고 있죠. 사실 저는 강원도 토박이에요. 부모님은 태백에서 계속 사셔서 저를 태백에서 낳으셨죠. 태백은 강원도 사람들끼리도 시골이라고 부르는 곳이라 완전 산속이에요. 제 위로 오빠가 하나 있는데 오빠가 대학교에 들어갈 때쯤 강릉으로 나와 살게 됐죠. 오빠가 강릉에 있는 대학에 가게 됐거든요. 저희 식구들은 강릉에만 나와서도 신세계였습니다. 차 다니는 길도 잘 포장되어 있었고 높은 건물도 많은 게 놀라웠어요. 제일 신기했던 건 어딜 가도 사람이 많다는 거였죠. 처음엔 적응이 잘 안 되더라고요. 중고등학교를 강릉에서 다니는 동안 저는 도시 생활에 많이 적응했다고 생각했어요. 다신 태백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죠. 사실 아버지가 태백에서 광부셨어요.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평생을 광부로 사셨기 때문에 다른 일은 해본 적이 없으시죠. 광부가 일이 힘든 만큼 복지가 좋았어요. 월급도 많았고 아파트도 한 채씩 받아서 먹고 사는 걱정은 안 하고 살았거든요. 아버지는 평생 하던 광부 일을 그만두시고 아들을 위해 태백살이를 처분하고 강릉으로 오신 거예요. 저희의 아버지, 어머니가 그런 분들이세요. 가족은 무슨 일이 있어도 떨어져 살면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죠. 아들이 성인이 돼서 대학에 들어가도 혼자 살게 둘 수는 없다면서 생업까지 포기하고 오신 거예요. 다행히도 부모님 두 분 다 강원도 토박이라 워낙 아는 지인이 많아요. 강원도 사람들끼리 워낙 정이 많아서 힘들면 서로서로 잘 돕거든요. 어머니 아시는 분이 하시던 가게를 싼 가격에 넘겨주셔서 부모님은 오빠 학교 근처에서 건어물 가게를 하셨습니다. 처음 해보는 장사라 힘들어 하실 줄 알았는데 그래도 워낙 시장분들이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셔서 금방 적응을 했죠. 언제나 평화롭게만 할 줄 알았던 우리 집에도 작은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저 때문에요. 제가 서울로 대학을 가겠다고 했거든요. 사실 고등학교 내내 고민하던 일이에요. 강릉에서 학교 생활하며 서울에 다녀온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서울은 완전 별천지더라고요. 제가 보기엔 강릉도 신기했는데 도대체 서울은 어떻길래 저러나 호기심이 생겼죠. 그러다가 저에게도 새로운 목표가 생겼습니다. 서울에서 학교도 다니고 직장도 다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고민 끝에 고3 때 부모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담임 선생님과 상담했는데 잘하면 서울에 있는 간호대도 갈 수 있다고 했고요. 제가 어려서부터 간호사가 꿈이라 오로지 간호대만 목표로 공부를 했었거든요. 부모님은 제가 서울로 가겠다는 이야기를 할 줄은 꿈에도 모르셨을 거예요. 제가 간호대를 가고 싶어 한다는 것도 서울에 가보고 싶어 하는 것도 가족에게는 한 번도 이야기한 적 없으니까요. 역시나 부모님은 서울은 무슨 서울이냐면서 호통을 치셨습니다. 간호대 가서 간호사가 될 생각이면 아니 그냥 강릉에 있는 대학에 나와서 강릉에 있는 병원에 취직하면 되지. 서울은 무슨 서울이야. 서울엔 사기꾼도 많고 차도 얼마나 많은 줄 알아? 시골 총구석에서만 살던 게 서울 깍쟁이들 사이에서 어떻게 살겠다고? 아버지 말씀이 맞아요. 강릉에도 대학도 많고 병원도 많은데 굳이 서울로 가겠다는 제가 이해되실 리 없었죠. 더군다나 아버지는 서울에 가면 무슨 큰일이라도 나는 줄 아시거든요. 서울도 사람 사는 데인데 강릉하고 똑같아요. 저도 이제 다 컸으니까 큰 물에서 살아보고 싶어요. 서울에 있는 대학은 어떤지, 서울은 도대체 어떻길래 애들이 별천지라고 하는지 저도 가보고 싶다고요. 우리 반에서 나만 서울에 한 번도 못 가봤단 말이에요. 부모님은 저에게 괜히 강릉에 데리고 나와서 헛바람이 붙었다며 후회하셨죠. 그냥 오빠만 강릉에 보내고 우린 태백에 있었어야 한다고요. 하지만 결국은 제가 이겼습니다. 제가 생각보다 고집이 세요. 더군다나 막내인 제 말이라면 아버지는 항상 들어주셨기 때문에 제가 며칠 동안 아버지에게 말도 안 걸고 시무룩한 얼굴로 돌아다니니까
아버지가 결국엔 먼저 서울에 올라가라고 하시더라고요. 우선 수능부터 잘 보고 말해. 너 서울에 있는 간호대학에 들어가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알아? 먼저 합격증이나 가지고 와. 아버지보다 어머니는 이성적인 편이에요. 공부하고 서울에 올라가고 싶다고 말하고 하셨죠. 그래서 제가 서울에 있는 대학에 합격만 하면 보내주신다는 이야기니까 저는 그것만으로도 너무 좋았습니다. 저는 전보다 훨씬 더 악착같이 공부를 했어요. 공부하다가 너무 힘들 때면 자유로운 서울 생활을 꿈꿨죠. 핸드폰에서 보기만 한 예쁜 원룸에 멋지게 꾸미고 혼자 살면서 주말이면 친구들이랑 홍대도 가고 강남에도 가서 신나게 노는 상상을요. 역시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지나 봐요. 저는 제가 가고 싶었던 서울에 있는 간호대학에 떡하니 붙었습니다. 저는 부모님 속도 모르고 곧장 부모님 가게로 달려가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난리를 쳤어요. 부모님은 긴급 회의를 하셨죠. 정말 이대로 저를 혼자 서울로 보낼 건지 아니면 온 식구가 서울로 이동을 해야 하는지 말이죠. 저도 사실 부모님과 함께 가고 싶긴 했어요. 물론 독립해서 혼자 살고 싶다는 로망도 있었지만 막상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타지로 나가 혼자 살 생각을 하니까 겁이 나기는 했거든요. 그런데 집에 일이 생겼어요. 할아버지께서 노안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건강하시던 할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슬픔은 잠시 없어요. 문제는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께서 몇 년째 치매를 앓고 계셨거든요. 그동안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돌보고 계셨었는데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할머니를 돌볼 사람이 필요했던 거죠. 그 일로 부모님은 만나기만 하면 다투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제가 합격한 대학 입학금을 내야 하는 날이라 부모님 가게로 찾아갔어요. 그런데 가게에 들어서자마자 부모님 분위기가 좋지 않더라고요. 또 할머니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부모님이 가게를 하시다 보니 급한 대로 할아버지 장례가 끝나고 고모가 할머니를 모시고 가셨어요. 그런데 고모가 도저히 안 되겠다고 아버지에게 연락을 해왔나 봐요. 아버지가 장남이니 빨리 할머니를 데려가라고요. 아버지는 장남인 본인이 당연히 할머니를 모셔야 한다고 어머니에게 이야기를 하셨지만 어머니는 반대셨습니다. 우리 가게는 어떡하고 어머니를 집에 모셔. 치매를 혼자 두면 절대 안 되는 거 몰라? 아니, 당신이 가게 나오면 내가 돌보고 내가 나오면 당신이 어머님 돌보면 되지. 아, 뭐가 걱정이야.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네. 지금까지 자기 손으로 밥 한 번 차려 먹은 적 없으면서 당신이 무슨 어머니를 돌보긴 뭘 돌봐. 먹이는 건 그렇다 쳐. 당신이 어머니 씻기고 기저귀 갈 수 있어? 결국 다 내일이라고. 나더러 가게 나오지 말고 시어머니 똥수발이나 들라는 거야? 어머니가 그렇게 흥분한 모습은 저도 처음 봤어요. 같은 여자여서 그런지 제가 듣기에도 어머니 말씀이 맞는 것 같았죠. 사실 할머니가 집에 오시면 아버지야 가게에 나가버리면 그만이지. 치매에 걸리신 할머니를 매일 돌봐야 하는 건 어머니일 테니까요. 아, 그럼 어쩌라는 거야? 자식이 버젓이 있는데 어머니를 요양원에라도 보내라는 거야? 요양원이 뭐 어때서? 우리 아버지도 살 날 얼마 안 남았다고 했을 때 당신이 요양원 보내자고 해서 요양원 보냈잖아. 아, 그거야 당신네 오빠들이 아무도 신경 안 쓰고 나 몰라라 하니까. 아, 내가 대신 요양원 모셔다 드리라고 요양원 비도 다 내가 낸 거잖아. 그동안 부모님이 싸우는 모습을 안 본 건 아니지만 그때는 상황이 제법 심각했어요. 어머니는 할머니를 집에 데려오면 아예 저를 따라 서울로 올라가 버리겠다고 소리까지 하셨습니다. 저는 지금 당장 입학금을 내야 하는데 어떡하나 쩔쩔매고 있었죠. 그런데 부모님이 싸우시는 소리가 가게 밖까지 들렸는지 결국은 시장 골목 상인 아줌마 아저씨들이 나와서 어머니 아버지 싸움을 말리셨어요. 다 큰 자식들 보는 앞에서 싸우는 거 아니다부터 시작해서 가게 나올 때 할머니 모시고 나오라고 하시는 분들까지 있었죠. 우리가 남도 아닌데 가게에 같이 나와 있으면 시장 사람들이 서로 도우면 되지 않냐고요. 어른들은 참 이상합니다. 소리를 버럭 지르며 싸울 때는 언제고
상인분들의 위로에 순식간에 가게 하는 감동의 도가니탕이 됐죠. 어머니 아버지도 우시고 시장 상인분들도 어머니 아버지의 어깨를 토닥여 주시며 눈물을 훔치셨어요. 그날 이후 결국은 할머니가 집으로 오셨죠. 자연스레 제 방은 사라졌고 저는 서울로 왔습니다. 그 이후에도 부모님은 할머니를 요양원에 보내네, 다시 고모네 집으로 모시고 가네, 말이 많았지만 결국은 돌아가실 때까지 우리 집에서 사셨어요. 그동안 시장 상인분들 도움을 많이 받기도 했고요. 결국 저는 혼자 서울에 올라보게 됐습니다. 저는 기대 반, 걱정 반이었어요. 서울에 오니 친구들 말대로 별 세계가 맞긴 맞더라고요. 강릉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죠. 저야 서울에서 살 생각에 신이 나 있었지만 부모님은 아직 어린애 같은 저를 혼자 서울에 두고 가야 한다는 게 믿기지 않으시는지 내내 표정이 좋지 않으셨습니다. 저를 하숙집에 홀로 두고 강릉으로 돌아가는 동안 두 분 다 내내 우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는 제가 참 철이 없었어요. 부모님이 속상해 하시는 건 안 보이고 저는 마냥 서울살이가 좋기만 했거든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저는 서울 사람이 다 됐습니다. 대학 가면 다 예뻐지고 남자친구도 생기는 줄 알았는데 간호대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더라고요. 저는 가끔 여기가 서울이 맞나 싶을 정도로 학교 밖을 벗어나질 못했어요. 그래도 학교에 살다시피 하면서 좋은 점은 딱 하나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많이 생겼어요. 서로 같은 꿈을 꾸며 열심히 공부하다 보니까 어느새 다들 훌륭한 간호사가 됐더라고요. 병원에 면접을 한참 보러 다니는 중에 부모님은 저에게 수시로 연락이 왔습니다. 강릉에 무슨 병원이 좋다더라. 강릉이 싫으면 속초나 원주도 좋다고요. 사실 부모님이 저에게 다시 강원도로 돌아오라고 하신 게 처음은 아니에요. 할머니를 돌보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 보니까 어머니는 항상 힘들어 하셨거든요. 말할 때라고는 저밖에 없으니 어머니는 저에게 전화해서 수시로 하소연을 하셨습니다. 내가 진짜 네 아버지랑 더는 못 살겠다. 할머니 때문에 하루도 마음 편히 발 뻗고 자는 날이 없는 것도 서러워 죽겠는데 네 아버지가 시장 송씨 아저씨한테 나 모르게 돈을 3천이나 빌려줬더라니까. 아니, 송씨 아저씨면 앞에 큰 건물 주인 아니야? 그 돈 많은 아저씨한테 돈을 왜 빌려줘? 내 말이 그 말이다. 아니, 우리 형편에 건물주한테 돈을 빌려주는 게 가당키나 하냐고. 송씨가 너무 급하다고 한 달만 쓰고 준다고 했다는데 도대체 나는 네 아버지 속을 모르겠다. 어머니는 전화할 때마다 저에게 다시 강릉으로 돌아오면 안 되냐고 여러 번 하셨어요. 제가 없으니 아버지가 더 어머니 말을 안 듣는 것 같다고요. 저도 서울살이가 고되고 힘들 때마다 어머니 말대로 강릉으로 돌아갈까 하는 순간이 있었죠. 왜 있잖아요. 향수병처럼 부모님 품이 그립고 오래된 친구들도 보고 싶을 때요. 하지만 쉬는 날 친구들과 하루 압구정만 나가서 놀아도 금세 마음이 변했습니다. 역시 난 서울이 맞다 싶었죠. 저는 결국 서울에 있는 병원만 다 지원했어요. 면접을 볼 때마다 왠지 부모님께 불효를 저지르는 것 같기도 했지만 그래도 제가 바라던 꿈에 한 발짝 가까워졌으니 포기하지 말고 밀어붙이기로 했죠. 저는 제가 원하던 대로 서울의 대학병원에 입사하게 됐습니다. 사실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멋있기만 하진 않았어요. 오히려 일 말고는 다른 생각은 조금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정신이 없었죠. 몸도 마음도 너무 힘들어서 강릉의 집은 생각할 겨를도 없이 바쁘게 살았습니다. 전처럼 어머니와 자주 통화할 수도 없었고 통화하면 저는 자꾸 어머니에게 짜증만 냈어요. 저도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어머니의 하소연까지 받아줄 여유가 없었거든요. 특히나 아버지와 싸운 이야기를 하시면 더 듣기 싫어서 저는 입을 딱 다물어 버렸습니다. 어제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 아니, 너희 할머니가 손님한테 똥물을 끼얹어서 난리도 아니었다. 나 손님한테 세탁비 물어주고 연신 사과하고 있는데
네 아버지는 내가 자기 엄마한테 소리 좀 질렀다고 나한테 아주 지랄을 하더라고. 저도 처음부터 어머니 말을 받아주지 않은 건 아니에요. 저도 한다고 하는데 언제부터는 제가 어머니의 감정 쓰레기통이 된 것 같더라고요. 엄마가 할머니한테 뭐라고 소리 질렀는데 아빠가 엄마한테 그렇게 화내는 사람 아니잖아. 아이 정신없어서 말귀도 못 알아듣는 사람한테 소리 좀 지르면 어떠니? 그리고 네 아버지가 화를 안 내긴 뭘 안 내. 너희들 앞에서나 나한테 잘하는 척 눈치 보는 척 연기하는 거지. 엄마랑 있을 때는 매일 자기 엄마 편만 든다니까. 아이고 너희들도 어렸을 때 그냥 진작 헤어졌어야 했는데. 너희들 시집장가 갈 때 됐으니까 어떡해. 자식들이 시집장가 갈 때까지 참아야지. 어머니는 제가 어릴 때는 제가 대학에 갈 때까지만 아버지와 산다고 했어요. 그 소리를 하도 들어서 언젠가 한 번은 제가 그냥 어머니더러 지금이라도 안 늦었으니까 아버지와 헤어지라고 한 적까지 있었습니다. 저렇게 아버지가 밉고 싫은데 도무지 왜 자식을 핑계대면서 꾸역꾸역 사는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저는 어머니의 말을 듣다 결국은 너무 지쳐서 한마디 했어요. 사실 저도 그날 밤 근무를 하느라 꼴딱 밤을 새서 너무 피곤했거든요. 엄마는 항상 보면 아빠가 하자는 대로 다 하고 살면서 매일 말로만 투덜거리고 헤어진다고 그러더라. 내가 진심으로 하는 말인데 나나 오빠나 시집장가 가려면 아직 멀었으니까 그런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고 그냥 엄마 하고 싶은 대로 해. 괜히 우리 핑계 대지 말고. 조금 더 예쁘게 할 수 있는 말인데 저도 모르게 욱해서 짜증을 내버렸어요. 딸년이라고 서울 가서 살더니만 쌀쌀 맞은 서울 사람 다 됐네. 됐다 됐어. 내가 너한테 무슨 말을 하겠니? 전화를 끊고 나서야 저는 어머니에게 죄송했어요. 그냥 몇 분 더 어머니 하소연 들어주면 되는 거. 그걸 못 참고 또 질렀나 싶더라고요. 예전처럼 같이 살 때면 다음날 아침이면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금방 풀릴 일이었지만 몸이 멀어지니 어머니와 다퉜다는 사실마저 까맣게 잊게 되더군요. 매일 병원에서 3교대하며 분단위로 정신없이 살다 보니 집에 오면 그대로 쓰러져서 자기 바빴거든요. 옛 어른들 말씀에 자식도 머리 크면 소용없다는 게 딱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저도 병원 생활에 어느 정도 적응이 되다 보니까 저는 이제 강원도를 완벽히 본가로만 인식하게 됐죠. 몇 년 전만 해도 사람들에게 설명할 때 집이 강원도라고 설명했었는데 언제부턴가 내 집은 서울이고 본가가 강원도라고 자연스럽게 말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던 중에 제게도 남자친구가 생겼습니다. 남자친구의 직업은 대기업 연구원이에요. 저도 가끔 남자친구를 보면 신기해요. 저랑 남자친구는 여러 면에서 굉장히 다른 사람인데 어떻게 만나 연애를 하고 있나 싶어서요. 저는 어린 시절 태백 산골에서 매일 날다람쥐처럼 뛰어다니기만 했는데 남편은 강남 파락군이라는 곳에서 태어나 유치원 시절부터 영어 유치원을 다니고 사립초등학교 국제중 과학고를 나온 인재 중에 인재예요. 대학도 성균관대에 합격하고도 성에 차지 않아 재수해서 고대에 갔더라고요. 저와는 전혀 다른 세상에서 살던 사람인데 도대체 어떻게 만난 건지 궁금하시죠? 병원에서 함께 일하는 수간호사쌤이 저를 예쁘게 보시고 소개팅을 시켜주셨어요. 남자친구가 수간호사쌤 남편의 후배거든요. 남자친구가 먼저 병원에 괜찮은 사람 있으면 소개 좀 해달라고 하면서 이상형이 순수하고 밝은 사람이라고 하는데 제가 딱 떠오르셨대요. 지금 생각해도 우리 수간호사 선생님은 제 은인이에요. 남자친구를 만나고 저는 너무도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거든요. 힘든 일은 다 잊을 정도로요. 남자친구가 다니는 회사가 병원 근처예요. 남자친구도 워낙 야근이 많고 주말 근무도 많다 보니까 짬이 날 때마다 틈틈이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힘든 직장 생활에 담비가 탔거든요. 저와 남자친구는 다르게 자라온 것 치고는 여러 면에서 잘 맞았어요. 둘 다 일을 좋아해서 일이 우선이었고 시간이 나면 무조건 서로를 만났죠.
그리고 항상 일에 지쳐 있었다 보니 둘이 있을 때는 힘든 이야기보다 재밌고 즐거운 이야기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연애를 시작하고 1, 2년은 전혀 싸울 일이 없었어요. 그렇게 영원히 저와 남자친구 사이에는 절대 싸울 일은 없을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니 생기긴 생기더라고요. 바로 남자친구의 부모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저희는 자주 의견이 안 맞는 일이 많았어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만 남자친구 부모님은 두 분 다 제가 살면서 처음 만나보는 성격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처음 남자친구의 부모님을 뵙게 된 건 남자친구 형의 결혼식장이었어요. 결혼식장에 갈까 말까 고민도 많이 했는데 남자친구가 저와 꼭 같이 가고 싶다고 해서 고민 끝에 가기로 했죠. 사실 결혼식장이라는 데가 부담스럽잖아요. 남자친구 부모님을 처음 뵙는 것도 어색한데 온 집안 식구를 다 만나봐야 하니까요. 저는 어느 때보다 긴장한 탓에 만반의 준비를 하고 갔습니다. 어른들이 보시기에 최대한 단아해 보이고 싶어서요. 그런데 남자친구의 어머님을 뵙자마자 저는 겉모습은 포기하기로 했어요. 남자친구 어머님은 가까이 가기 어려울 정도로 카리스마가 장난이 아니셨거든요. 남자친구에게 듣기로는 분명 환갑이 넘으셨다고 들었는데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았고요. 한복을 입고 계신데도 굉장히 화려하게 보였거든요. 저는 남자친구에게 어머님이 너무 미인이시라 다가가기 어렵다고 했죠. 그러자 남자친구가 막 웃더라고요. 우리 엄마 매일 피부과 가서 주사 맞고 6개월마다 다 땡기는 거야. 난 자연스럽게 나이 드는 게 좋지. 우리 엄마처럼 저렇게 젊어 보이려고 발악하는 거 싫더라. 남자친구 말이 어머니는 성형 중독이랍니다. 눈이고 코고 다 자기 거가 없다고요. 제가 보기엔 그냥 좀 화려하고 자기 관리를 잘하시는 분처럼 보였지만 평생 옆에서 보고 자란 남자친구는 그런 어머니가 좀 이해가 안 되고 불편한가 보더군요. 그래서 이상형은 순수하고 밝은 사람이라고 했나 봐요. 저는 남자친구의 손을 잡고 접수대 쪽으로 갔습니다. 남자친구 부모님께 정중하게 인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남자친구 어머님이 저를 보자마자 표정이 일그러지시더군요. 저도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정말 티나게 일그러지셨어요. 그러고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셨습니다. 출근하는 길에 들린 거니? 설마 결혼식장에 오는데 그렇게 입고 온 거는 아니겠지? 순간 저는 너무 당황해서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남자친구도 당황해서 어머니에게 무슨 그런 소리를 하시냐고 했습니다. 어머, 나는 그냥 애가 너무 추레하게 입고 왔길래 당연히 출근하는 길을 들린 줄 알았지. 저도 어디 가서 기죽고 우물쭈물하는 성격이 아닌데 남자친구 어머님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좋게 말해서 카리스마가 있는 거지 사실 너무 무례했어요. 저 딴에는 며칠 전부터 아울렛을 몇 바퀴나 돌아가지고 고른 옷이었거든요. 여보, 저기 오 사장님이랑 사모님 오시는데 뭐하고 있어? 빨리 가서 인사드려야지. 거기다가 남자친구 아버지는 제가 인사를 드리는데도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남자친구 말이 사업 말고는 관심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시답니다. 남자친구는 시기 끝날 때까지 저에게 계속 사과했어요. 부모님이 오늘은 정신이 없어서 그러신 것 같다고 다음번엔 정식으로 인사드리자고 했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서는 괜찮다고 했지만 며칠 동안 잠도 잘 자지 못하고 설쳤어요. 남자친구 어머니가 저를 바라보던 눈빛이 자꾸만 떠올라서요. 남자친구한테 미리 듣기는 했지만 남자친구 부모님이 아마 저희 부모님과는 다를 거라고요. 본인이 대표적인 강남 8학군 출신이라면서 어머니 치맛바람이 장난이 아니었대요. 아버지의 경제적인 지원과 어머니의 정보력 덕분에 남자친구가 좋은 학교도 다니고 좋은 대학까지 갈 수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부모님이 유별나시다고 했었거든요. 저는 강남 8학군 말만 들어봤지 그 동네가 사실 어딘지도 몰라요. 남자친구랑 가끔 이야기하다 보면 우리가 굉장히 다른 환경에서 자랐다는 걸 느끼긴 했습니다.
남자친구도 저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으면 많이 놀랐어요. 제가 태백에서 살다가 강릉으로 이사 갔다는 사실에 놀라더라고요. 서울 사람들이 생각하기엔 강릉에 산다고 하면 다들 바다 바로 옆에 사는 줄 알더라고요. 강릉이면 얼마나 좋아. 답답하고 힘들면 매일 바다 보면서 힐링할 수 있는 거잖아. 난 평생 도곡동에서만 살아서 도심에서 좀 벗어나서 살아보고 싶다. 도곡동이 정확히 어딘지 모르지만 언뜻 서울 친구들에게 말하면 남자친구네가 보통 부자가 아닐 거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대충 남자친구에게 이야기를 듣다 보면 집안 사정이 나쁘지는 않은가 보다 예상은 했지만 막상 남자친구네 가보니까 집이 상상 초월이었습니다. 강원도에도 아파트는 많아요. 고급스러운 전원주택도 많고요. 그런데 남자친구네 집은 좀 달랐습니다. 휘황찬란이라는 말이 딱 맞았어요. 마치 빌딩처럼 높은 건물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갈 때도 카드키를 누르고 들어가야 했죠. 본인이 사는 층이 아니면 아예 다른 층은 출입 자체가 안 되더라고요. 저는 그제야 남자친구가 답답한 도심에서만 살았다는 말이 무슨 소리인지 알겠더군요. 저는 남자친구 부모님 댁에 처음 인사 가는 자리라 긴장을 많이 하기도 했지만 지난번에 결혼식 때 일도 있고 해서 옷차림이며 화장에 대단히 신경을 썼습니다. 남자친구 집 근처에 3시간 전에 도착해서 압구정에서 머리하고 화장도 받았어요. 입이 떡 벌어질 정도의 가격에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었지만 그래도 다 하고 거울을 보니까 왜들 그 큰 돈을 주고 하는지 알겠더라고요. 선물도 굉장히 신경이 쓰였습니다. 저는 남자친구 부모님 댁에 인사 가는 것도 처음이었지만 부모님 없이 어른 댁에 가는 것도 처음이라 어머니에게 전화해서 여쭤봤어요. 남자친구네 집에 처음 인사를 가는데 뭐가 좋을지 모르겠다고요. 부모님께서는 남자친구 형의 결혼식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지 않았죠. 이야기하면 아무래도 속상해 하실 것 같아서요. 그랬더니 부모님은 남자친구 댁을 평범하게만 생각하셨죠. 요즘 제철 과일 들어있는 바구니 정도 사서 가면 되지 않겠냐고 하셨습니다. 어머니에게는 그게 좋겠다고 하고 말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웬만한 과일 같은 건 성에 차지 않으실 것 같아서 저는 가기 며칠 전부터 머리를 쥐어짰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뭐가 좋을지 몰라서요. 그런데 제가 괜히 어머니에게 여쭤봤나 봐요. 제 말이 신경 쓰이셨는지 집으로 뭘 좀 보내셨더라고요. 부모님 건어물 가게에서 파는 멸치 세트를 보내신 거죠. 가장 좋은 멸치만 엄선해서 담은 명품 멸치 세트였습니다. 고가 선물 세트로도 많이 나가는 상품인 걸 저야 한눈에 봐도 알겠더라고요. 남자친구는 보자마자 너무 좋아했어요. 딱 봐도 너무 좋아 보인다고요. 저는 혹시 몰라서 백화점에서 어머님이 좋아하실 만한 간식도 사서 갔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남자친구 부모님은 저와 맞지 않았어요. 입구에 들어선 저를 딱 보자마자 어머니는 저를 또 위아래로 싹 한번 훑어보시더군요. 그러더니 자리에 앉을 새도 없이 저를 끌고 어디론가 데려가셨어요. 남자친구가 제가 들고 온 선물들을 가지고 주방으로 들어간 사이에요. 어머님이 데리고 들어간 곳은 다름 아닌 어머님의 옷방이었습니다. 드라마 속에서나 보던 모습 그대로더라고요. 옷들이 색깔별로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고 가방이며 액세서리도 명품 숍처럼 진열되어 있었고요. 저는 구경하느라 눈이 휘둥그레져 있는데 어머님이 저더러 거울을 좀 보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놀라서 앞에 있던 전신 거울을 봤죠. 제가 뭘 잘못했나 싶어서요. 어디서 돈 좀 주고 화장도 하고 옷도 사긴 샀나 보네. 근데 여자의 태도는 머리 모양이랑 가방에서 나오는 거야. 혹시 가방은 그거 하나니? 메이크업 받는 김에 머리도 좀 하지 그랬어. 남자친구 어머니는 정말 제가 감당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원래 말을 돌려서 못하는 성격이라 그런 거니까 내 말 너무 고깝게 듣지 마라. 네가 우리 집 며느리가 되면 어차피 하나하나 배워야 되는 거니까. 내가 다 미리 귀뜸해 주는 거야.
이런 얘기 어디 가서도 못 듣는다. 나니까 해주는 거지. 제가 이상한 걸까요? 저는 도대체 어느 대목에서 저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어머니 취향이 귀품 있고 화려한 스타일인 건 너무 잘 아는데요. 저는 그런 거 좋아하지 않고 어울리지도 않아요. 명품 가방은 너무 비싸서 사본 적 없고요. 이 가방은 5년 넘게 들고 있는데 상처 하나 없이 깨끗해요. 너무 편해서 이거 아니면 다른 건 못 들고 다닌다니까요. 그때서야 알았습니다. 남자친구의 어머니 말씀대로 이제 가족이 될지도 모르는 사이인데 저도 더는 어머니 앞에서 주눅 들고 싶지 않았어요. 어머님이 저에게 바라시는 모습이 있다고 해도 제가 그게 싫으면 싫다고 말씀드리고 저는 저대로 저의 모습을 당당하게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제 말에 남자친구 어머니의 표정이 싹 굳어버렸습니다. 한눈에 봐도 기분이 상하신 것 같았어요. 어머, 우리 아들 말로는 시골 출신이라 애가 순수하고 밝다던데 이제 보니까 우리 아들 앞에서는 착한 척 순진한 척하고 내 앞에서는 원래 모습대로 구는 거구나. 너 아주 애가 당돌하다. 저는 버릇없이 굴려는 게 아니라 제 생각을 말씀드린 것뿐이라고 차분하게 말씀드렸지만 남자친구 어머니는 콧방귀를 뀌시더니 옷방을 먼저 나가버리셨어요. 저는 제가 뭔가 실수했나 싶어 한숨이 절로 나왔죠. 저는 아무래도 남자친구 어머니에게 단단히 미움을 산 것 같아요. 그 이후로는 거실에 나와서도 차만 드실 뿐 저에게는 한마디도 묻지 않으셨어요. 중간에서 이상한 분위기를 눈치챈 남자친구가 저희 부모님께서 보내셨다고 선물 세트를 열었죠. 저희 부모님이 하시는 가게에서 제일 좋은 상품으로 보내신 거라고요. 그때까지도 연신 전화통화만 하느라 바쁘시던 남자친구의 어머님이 저희 부모님이 하시는 가게에서 보내신 거라고 하니까 갑자기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아, 강릉에서 가게를 하신다고 하셨지? 나도 아주 중요한 거래처 사장님 한 분이 강릉에 계셔서 자주 가는데 가게 규모는 얼마나 돼? 남자친구 아버님은 무슨 가게인지보다 가게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를 더 궁금해 하셨어요. 남자친구가 선물 세트 상자를 열면서 강릉 바닷가 근처에서 건어물 가게라고 말하자 시아버지 얼굴에 기대감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멸치 세트를 꺼내 이게 얼마나 좋은 멸치인지 설명하는 남자친구에게 알았으니 그만 치우라고 하셨어요. 아우, 냄새. 멸치가 커서 그런가 유난히 냄새가 역하네. 내 말 기분 나쁘게 듣지 마라. 내가 워낙 피부가 약해서 그런 거니까. 요즘같이 국물 육수까지 다 사서 먹는 세상에 누가 멸치를 먹는다고. 이거 장사가 되긴 하시니? 안 되면 하루빨리 업종을 바꾸셔야지. 옛날 생각만 하고 계속 버티시기만 하면 망하는 거 한순간이다. 남자친구 부모님은 정말 무슨 생각으로 저런 소리를 표정 하나 안 바꾸고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어머니, 아버지, 제발 말씀 좀 생각하고 하세요. 저랑 결혼할 여자친구 앞에서 지금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제 얼굴이 붉어지다 못해 금방이라도 타오를 것처럼 뜨거워졌습니다. 남자친구는 그런 제게 미안해 어쩔 줄 몰라 하더니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죠. 그런데도 남자친구 부모님은 본인들이 뭘 어쨌다고 그러냐고 오히려 남자친구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너야말로 여자친구 앞에서 누가 부모한테 그렇게 소리를 지르니? 내가 그따위로 구니까 네 여자친구가 결혼도 하기 전에 이 엄마를 우습게 보는 거 아니야? 어머니, 제가 언제 어머니를 우습게 봤다고 그러세요? 어머니 말씀에 제가 놀란 눈이 휘둥그레져서 덥석 말을 잘랐더니 남자친구 아버지께서 시끄럽다는 듯 그만 좀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만 좀 해라. 이 꼴 보이려고 바쁜 나더러 집에 있으라고 한 거냐? 순식간에 분위기는 살벌해졌습니다. 마치 저 때문에 분위기가 이상해진 것처럼 되어버렸죠. 저도 하고 싶은 말이 많았지만 한마디도 할 수 없었어요. 여기서 괜히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는 더 이상한 애로 몰릴 것 같아서요.
남자친구 부모님의 눈에는 애초에 제가 마음에 안 드셨던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예상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남자친구 형님이 결혼하시던 날 저도 여러모로 느낀 바가 있거든요. 남자친구의 형수네 친정이 꽤 규모가 큰 인테리어 사업을 하는 집안이라고 하더라고요. 남자친구 아버님이 용인에서 아주 큰 공장을 운영하세요. 유리 관련 사업이라고 들었던 것 같은데 남자친구 형수네 친정이 최근에 아버님 공장에서 대량으로 납품을 받아갔다고 하더라고요. 아버님처럼 사업에 열정적인 분이 저와 비교를 안 하실 리가 없었죠. 어머님도 마찬가지였고요. 남자친구 형수는 저와 달리 굉장히 화려한 스타일이더라고요. 키도 크고 이목구비도 시원시원한 게 뭘 걸쳐 입어도 모델처럼 보일 것 같았어요. 저도 남자친구가 너무 좋다 보니 앞뒤 구체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밀어붙였죠. 남자친구 부모님이 저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아도 제가 노력하다 보면 당연히 마음을 돌리실 줄 알았죠. 그런데 그게 생각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제 마음도 그전 같지 않았어요. 저도 이 집에 시집 왔다가는 새카맣게 제가 될 때까지 타버릴 수도 있겠다 싶을 정도로 만만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이 싱숭생숭한 걸 알아챈 남자친구가 저를 위로하고 싶었는지 우리 부모님 댁에도 가고 싶다고 졸랐어요. 본인도 우리 부모님께 인사하고 싶다고요. 저는 이런저런 고민이 들어 우물쭈물했는데 남자친구는 무작정 밀어붙였습니다. 우리 부모님 봤으니까 자기도 알지? 나 하루라도 빨리 우리 부모님 집에서 나와서 자기랑 안정적으로 화목한 가정 만들고 싶어. 그러니까 자기 부모님께 나도 인사하게 해줘. 남자친구의 말처럼 저는 지금 당장 화목한 가정을 만들겠다는 마음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우리 부모님께도 남자친구를 보여드리고는 싶었어요. 남자친구 부모님은 그렇다 치고 남자친구는 좋은 사람이니까요. 그렇게 남자친구와 저는 여름 휴가를 맞춰 여행도 할 겸 강릉에 내려갔습니다. 남자친구도 우리 집에 인사를 갔어요. 남자친구야 워낙 서글서글한 성격이라 저희 부모님과 오빠와도 잘 지냈고요. 사실 남자친구야 나무랄 데가 없죠. 집안도 좋고 학벌도 좋고 직업까지 완벽하니 사윗감으로는 100점이었습니다. 굳이 마음에 안 드는 걸 하나 꼽자면 술을 못 마셔요. 우리 집 식구들은 유전적으로 다들 술이라면 어디 가서 지지 않는데 남자친구는 맥주 한 잔만 마셔도 얼굴이 빨개지고 금방 잠들어 버립니다. 그날도 아버지와 오빠와 술을 한잔 하다가 남자친구는 진작에 먼저 뻗어서 잠들었죠. 저는 아버지와 오빠와 함께 술을 더 마셨습니다. 그런데 저도 오랜만에 마신 술에 조금 취했는지 하지 말아야 할 말을 아버지와 오빠에게 해버리고 말았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애써 괜찮아진 줄 알았는데 제가 아직 속상한 마음이 남아있었는지 아버지 앞에서 괜한 투정을 부리고 싶었었나 봐요. 남자친구 부모님이 저를 썩 탐탁지 않아 한다는 말을 하고 말았습니다. 오빠랑 아빠는 혹시 도곡동 알아? 내가 남자친구 따라서 갔다 왔는데 완전히 다른 세상인 거 있지. 그렇게 높은 집에 살면 다 자기들 발 아래로 보이는 건가? 강릉 시골 아닌데 자꾸 말할 때마다 우리 집이 시골 촌구석이라는 거야. 거기다가 요즘 누가 멸치니 건어물 사 먹냐고 곧 망할지도 모른다고 막말하더라니까. 술 기운에도 똑똑히 기억이 나는 게 오빠는 저랑 같이 화를 내며 그런 사람들이 있냐고 결혼하지 말라고 했지만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속상하게 연신 소주만 계속 드셨어요. 그제야 저는 제가 잘못했다는 걸 알았습니다. 다행히 다음날 아버지도 오빠도 제게 전혀 티를 내지 않으시길래 저는 술에 취해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 척 해버렸죠. 너무 민망하고 창피해서요. 제가 못나서 남자친구 부모님의 사랑을 못 받는 건데 괜히 부모님 탓을 한 것 같아 너무너무 죄송스러웠습니다. 그 이후 저희는 결혼식 날짜를 잡았어요. 아직도 믿기지 않아 얼떨떨하지만 그래도 남자친구와 결혼할 수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기뻤습니다.
걱정되는 게 이만저만 아니었지만 우선 다른 건 나중에 생각하기로 했어요.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가 시작되니 할 게 너무 많더라고요. 남자친구 어머니는 하루에도 수십 번 저에게 전화를 하셨죠. 물론 결혼 준비야 집안마다 다르겠지만 친구들이 결혼 준비하는 걸 옆에서 곁눈질로 볼 때 직접 제가 하는 건 천지 차이더라고요. 결정해야 할 게 한두 개가 아니었어요. 병원 일도 바쁜데 쉬는 날마다 예비 시어머니를 쫓아다녀야 했죠. 하루는 결혼식장 투어, 하루는 웨딩드레스와 촬영 상담. 저는 도통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는데 모두 다 예비 시어머니가 알아봐 주신 곳으로 저는 따라만 다녔습니다. 집을 빨리 결정해야 안에 들어갈 인테리어랑 가구 가전도 고르는 건데 안사돈을 언제 올라오실 수 있다니 혼수랑 예단도 빨리 상의해야 이것저것 고르는데 예비 시어머니는 어느 때보다 마음이 급해 보였어요. 꼭 제가 신부가 아니라 예비 시어머니가 식을 올리는 신부 같았습니다. 결혼식이 아직 반년이나 남았는데 시간이 없다면서 빨리빨리 결정해야 할 게 산더미라고 하셨죠. 당시에 저희 할머니 상태가 많이 안 좋아서 어머니가 꼼짝도 못 하셨어요. 가게에도 거의 못 나가고 24시간 할머니 곁에 붙어 계셨죠. 할머니가 서울에 못 올라오시는 상황을 말씀드리면서 할머니 이야기를 했더니 예비 시어머니는 화들짝 놀라시며 미간을 구기셨습니다. 아니, 치매 걸린 노인네를 집에서 돌본다는 게 말이 되니? 암튼 너희 집안 사람들은 어쩜 그렇게 매사에 답답하니? 촌스러운 것도 정도가 있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요양원 보내면 되지. 아, 요즘 그거 몇 푼이나 한다고? 암튼 하나밖에 없는 딸내미 결혼시키면서 이 정도로 무관심한 부모는 처음 본다. 어머니와 이야기하다 보면 일일이 대꾸하기도 힘들어요. 다른 사람 이야기는 아예 듣지도 않으시거든요. 한 번은 그런 적도 있었어요. 제가 지난번에는 결혼식은 식구들만 부르고 간소하게 하고 싶다고 한마디 했다가 아주 별의 별 소리를 다 들었거든요. 우리 집안이 너희 집안 같은 줄 아냐. 우리처럼 사업하는 사람들한테는 경조사가 얼마나 중요한데 모르는 소리를 한다 등등 괜한 소리를 해서 본전도 못 찾았습니다. 이제 저도 웬만해서는 놀랍지도 않아요. 시부모님의 막말도 계속 듣다 보니까 적응이 되더군요. 거기다가 시부모님과 문제가 생길 때마다 남자친구가 자꾸만 나서서 시부모님과 사이가 틀어진다는 겁니다. 이러다가 괜히 남자친구와 남자친구 부모님 사이에 분란이 생길까 제가 중간에서 신경이 쓰였어요. 그러던 중 드디어 상견례 날이 밝았습니다. 예비 시어머님 성화에 부모님은 할머니를 고모님 댁에 잠시 보내고 서울에 올라오셨어요. 상견례 장소도 도착할 때까지 저는 심장이 그렇게 뛸 수가 없었죠. 저의 예비 시부모님이 어떤 분들인지 너무 잘 알다 보니까 오늘 하루만 무사히 넘어가길 바랐습니다. 뒷일까지 생각하면 너무나 머리가 지끈거렸어요. 남자친구도 혹여나 본인 부모님이 실수라도 하실까 전전긍긍했죠. 그런데 사람이 어디 변하나요? 예비 시부모님은 저를 대하듯 우리 부모님을 똑같이 대하셨어요. 예비 시어머님은 그렇게 어머니와 나눌 말이 많다고 저를 귀찮게 하시길래 부모님을 만나면 친근하게 대해줄 줄 알았더니만 전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상견례장에 모인 사람들이 다 민망할 정도로 뻣뻣하게 구셨죠. 부모님은 식당 안으로 들어오시면서 허리를 꾸벅 숙이며 인사하고 들어오셨는데 시부모님은 아랫사람을 보기라도 한 것처럼 자리에 앉아서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계시더라고요. 남자친구가 예비 시아버지의 허리를 꾹 찌르고 나서야 고개를 숙이시는 신용을 하셨어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예비 시부모님은 상견례를 거의 본인 생각을 저희 부모님에게 통보하는 자리로 알고 나오신 것 같더라고요. 이제야 얼굴을 뵙네요. 먼저 우리 집안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자면 우리 집은 며느리라고 부려먹고 사위라고 처가가서 대접받길 바라는 그런 고루한 집은 아닙니다. 그래서 뭐든 양과 똑같이 대우해 주길 바라죠. 우선 신혼집이며 혼수 예단은 뭐가 됐든
다 똑같이 반반 비용 부담하기로 하죠. 요즘 세상에 남자라고 집 사고 여자라고 혼수만 덜렁 해오는 시대는 아니잖아요. 우리 큰아들 결혼할 때도 우리 집 근처에 45평 주상복합 아파트로 해서 딱 똑같이 반반하고 명의도 공동 명의로 했어요. 요즘 애들이야 이혼을 밥 먹듯이 하는데 그래야 나중에 헤어져도 편하죠. 상견례 자리에서 누가 이혼 얘기를 해요. 죄송합니다, 장모님 장인어른. 아버지가 농담하신 거예요. 상견례 분위기는 아찔했습니다. 남자친구는 상견례 내내 식은땀을 흘렸어요. 무슨 말씀이신 줄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형편이 사돈댁만큼 여유롭지가 못해서 사돈이 사시는 동네의 신혼집을 반반씩 부담하기는 무리가 있어요. 저희가 생각한 금액에 맞춰서 진행하는 거로 이해해 주신다면 말씀하신 대로 뭐든지 반반 부담하겠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허리가 반쯤 구부러진 것 같았어요. 저는 이게 다 저 때문인 것 같아 마음이 좋지 않았죠. 그거야 뭐 양가 상의해서 정하면 될 부분이고 제가 사업을 해서 명절이나 평소에도 집안에 행사가 많습니다. 그리고 명절에는 우리 집에서 3일 정도 지내다가 친정은 좀 나중에 갔으면 하는데 그 정도는 괜찮으시죠? 그럼 원래 지방이 훨씬 더 보수적이잖아. 제가 듣기로는 명절에 아예 친정에 못 가게 하는 시댁도 있다는데 정말 그래요? 예비 시부모님은 정말 예의라고는 모르시는 분들이었죠. 남자친구는 듣다 듣다 도저히 할 말이 없는지 자기 이마를 짚었습니다. 아무래도 이대로 넘어가서는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나서려던 참이었어요. 도대체 언제적 말씀이시냐고 우리 집은 제사가 있어서 명절날 내려가야 한다고 말하려고 했죠.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어머니께서 입을 벌리시고 소리까지 크게 내며 웃으셨어요. 어이없다는 듯이요. 아, 서울 사는 사돈이 뭘 너무 모르시네요. 요즘은 며느리가 갑이라는 거 지방 사는 사람들도 다 하는데, 명색이 강남 사신다는 분들이 너무 고루하신 거 아니에요? 우리 집은 아직 어르신도 계시고 제사도 있어서 명절에 꼭 내려와야 돼요. 이 서방 들었지? 우리 집은 꼭 명절 당일에 내려와야 하네. 네, 그럼요, 장모님. 명절 전에 내려가겠습니다. 어머니가 제대로 예비 시부모님에게 공격을 날리셨죠. 예비 시아버지는 사업에 관련된 일에 토를 다는 걸 제일 싫어하시고 어머니는 고루하다는 말을 제일 싫어하시거든요. 그런 소리를 듣고 절대 가만히 계실 분들이 아니었습니다. 어머, 이제야 알겠네. 이래서 너희 가족들만 불러서 간소하게 식 올리고 싶다고 한 거구나. 시골 사람들은 아무래도 격식도 떨어지고 하니까 그랬을 수도 있겠다. 사돈, 사돈 쪽 하객들은 아주 간소하게 가족들만 부르시는 게 어때요? 어차피 불러도 서울 지리도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예비 시어머니는 유치해도 너무 유치하세요. 저희 어머니가 고루하다는 말 한마디 했다고 저희 집안 전체를 무시하는 소리를 하셨죠. 순간 상견례장 분위기가 싸해졌습니다. 어머니 표정이 너무 안 좋았어요. 당장이라도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실 기세였죠. 그때였어요.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때까지도 예비 시부모님이 무슨 소리를 하든 점잖게 가만히 계시던 아버지께서 갑자기 언성을 높이며 한마디 하셨죠. 그러더니 곧장 어딘가로 전화를 거셨습니다. 제가 웬만해서 우리 귀한 딸내미 생각해서 참고 있으려고 했는데 도무지 안 되겠네요. 저, 여보세요. 화영상가 오사장. 난데 내가 지금 우리 사돈을 만나보니까 지난번 오사장한테 부탁했던 거 안 해줘도 되겠어. 사돈이 영 미덥지가 못한 사람이네. 순간 상견례장이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무슨 소리인지 아는 사람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 순간 예비 시아버지가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화영상가 오사장,
설마 강릉 화영 유리상가 오 사장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남자친구는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건가 의아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부모님이 하시는 건어물 가게 근처 시장에 아시는 분이랑 예비 시아버지가 아시는 사이인가 보더라고요. 그것도 예비 시아버지 사업에 아주 중요한 분이요. 제가 원래 생색낼 줄 모르는 사람이라 우리 딸한테도 말 안 했는데 사돈이 유리 공장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강릉에서 제일 큰 유리상가 주인인 지인한테 사돈 이야기를 한 건데 지금 보니까 사돈이 영 미덥지가 못하네요. 그래서 사돈네 공장에서 거래하던 거 그만해도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안 돼요, 사돈. 아이고, 우리 며느리가 누굴 닮아서 속이 깊은가 했더니만 이게 다 우리 사돈 닮아서 그런 거였네요. 이렇게 말씀이 없으셔서 어떡해요. 그런 일이 있었으면 진작에 저한테 말씀을 하셨어야죠. 강릉 오 사장님이면 우리 공장에서 제일 납품 많이 하는 회사예요. 제발 사돈 그러지 마십시오. 제가 아는 오 사장님이면 아버지가 어머니 몰래 산천을 빌려줬다는 그분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 당시 오 사장님이 탈세로 조사 중이라 돈이 조금도 융통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대요. 당장 3천이 없으면 사업이 부도날 지경이었죠. 오 사장님은 곧장 주변 시장 상인들한테 부탁하러 다녔지만 강릉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세금도 안 냈다고 조롱들하고 얄미워했대요. 그때 저희 아버지만 도와주셨답니다. 죄가 아무리 미워도 어떻게 사람을 망하게 그냥 두냐고요. 아버지의 도움으로 오 사장님은 위기에서 벗어났고 세금도 다 내서 다시 사업을 하셨어요. 오 사장님은 그 일 이후 아버지를 친형처럼 모시고 따랐죠. 사실 아버지가 누구한테 부탁 같은 걸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제가 부모님 댁에 갔을 때 술주정한 게 아버지가 마음이 안 좋으셨는지 오 사장님께 부탁을 좀 하셨나 봐요. 사돈 뗄 집에 내세울 게 없다고 좀 도와달라고요. 그래서 오 사장님이 예비 시아버지 공장에 일을 맡기신 거예요. 그 일로 상견례장 분위기는 180도 변했습니다. 예비 시아버지가 갑자기 일어나서 예비 시어머니에게 호통을 치셨어요. 마치 예비 시어머니가 모든 걸 다 잘못하신 것처럼요. 이 여편 내가 사돈 앞에서 못하는 소리가 없어. 당장 사돈께 사과드려. 사돈, 결혼식은 일절 걱정 마세요. 집이고 혼수고 다 저희가 알아서 합니다. 사돈은 제발 오 사장님께 우리 공장 이야기만 잘 해주세요. 이제 다 한 가족 아닙니까? 남자친구와 저는 기가 막혀서 웃음이 튀어나왔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한 말씀 하셨어요. 죄가 미워도 사람을 어떻게 망하게 두냐고요. 그렇게 해서 저와 남자친구는 무사히 식을 올렸습니다. 저희 어머니 말대로 저희 시댁에서는 이제 며느리가 갑이에요. 시어머니가 저에게 무슨 소리만 하시면 어디서 나타나셨는지 시아버지가 슈퍼맨처럼 나타나셔서 저희 든든한 편이 되어주십니다. 거기다가 시댁의 모든 문화가 바뀌었어요. 시부모님은 명절 때마다 저희 남편과 함께 강릉에 내려가십니다. 대단하신 오 사장님을 만나러요. 시아버지는 명절마다 다른 일 다 제쳐두고 아버지와 오 사장님과 함께 만나 회포를 푸십니다. 아주 절친이 따로 없어요. 아버지 덕분에 저는 아주 잘 지내고 있어요. 남편과도 연애할 때처럼 꽁냥거리면서 잘 지내고 있고요. 그러고 보면 사람 사는 건 모를 일이에요. 강원도 태백 산골에서 태어난 제가 강남 파락군 도곡동에서 신혼생활을 즐기고 있으니까요. 저희 부부의 결혼 고린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렵게 결혼한 만큼 잘 살게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항상 편안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곧 40대를 바라보고 있는 여자입니다. 저는 평소에 착하다, 순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고 살았는데요. 그동안은 칭찬으로 생각하고 지냈는데 결혼하고 살다 보니까 순한 게 좋은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필요할 땐 강하게 할 말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기로 했어요.
제가 이렇게 성격을 바꾸기로 결심한 이유는 바로 저희 시어머니 때문인데요. 저희 시어머니의 만행을 혼자서만 알고 있기에 너무 억울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그럼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어린 시절 얘기부터 해보자면 저는 홀어머니 밑에서 3남매 중 장녀로 자랐어요. 제가 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아빠가 돌아가시는 바람에 엄마 혼자서 저희 3남매를 키우셨죠. 저희 엄마는 그 당시 엄마 세대들이 흔히 그렇듯이 일찍부터 돈을 벌기 위해 나갔고 중학교밖에 졸업하지 못하셨어요. 엄마는 결혼 전부터 공장에 다니며 일을 하셨고 아빠를 만나 결혼한 후에는 저희 3남매를 키우면서도 계속 부업을 손에서 놓지 않으셨습니다. 어린 기억에 어렴풋이 생각나는 건 엄마가 막내 동생을 포대기로 등에 업고 조그만 금속 부품 같은 것을 조립하고 있었던 모습이었어요. 바가지에 한가득 쌓아놓고 테이프 같은 걸 거기에 붙이곤 했었죠. 엄마가 하는 게 재밌어 보여서 옆에서 알짱거렸던 게 생각이 나네요. 그러다가 제가 6살 무렵에 아빠가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건축 현장에서 일하시던 아빠가 사고로 그만 하늘나라로 떠나신 것이었죠. 저는 사실 너무 어릴 때라 아빠가 죽었다는 것도 잘 모르고 그냥 아빠가 집에 계속 안 와서 울었던 기억만 있네요. 엄마는 아빠가 돌아가신 후 혼자 우리 3남매를 키우느라 정말 고생하셨어요. 장녀인 저는 어릴 때부터 엄마를 도와서 막내 동생 기저귀를 갈고 분유를 타고 싱크대 앞에 의자를 놓고 올라가 설거지를 하기도 했죠. 엄마는 막내가 유치원에 들어갈 나이가 되자 밖에서 일을 하러 다니시기 시작했어요. 어릴 때라 엄마가 무슨 일을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매일매일 다리가 아프다며 종아리를 주무르고 앉았다 일어날 때마다 허리를 두드리며 신음을 내시던 모습만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엄마는 불 꺼진 방 안에서 손에 든 염주를 만지작거리면서 무언가를 읊조리곤 하셨어요. 엄마는 그 후에도 저희를 키우기 위해 온갖 굳은 일을 다 하셨죠. 아무래도 사무직은 뽑아주는 데가 없다 보니 몸 쓰는 일만 하셨습니다. 공장 생산직은 물론이고 건물 청소, 가사 도우미, 전단지 알바까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렇게 일을 하시곤 새벽에 우유 배달까지 하셨어요. 아무래도 혼자 벌어서 3남매 학교 보내려면 많이 빠듯했겠죠. 그래서 저 어릴 때는 외식도 한번 못 해봤던 것 같아요. 매일 풀떼기만 먹다가 엄마가 반찬으로 가끔 소세지를 구워줄 때가 제일 행복했었죠. 어릴 때는 다른 친구들처럼 치킨도 햄버거도 안 사주시는 엄마가 미웠지만 중학생이 된 이후부터는 엄마가 얼마나 고생하시는지 알게 되어 더 이상 투정 부리지 않았습니다. 응, 엄마 밥도 못 먹었을 거 아니야, 일하느라. 엄마가 밥을 못 먹긴 왜 못 먹어? 일하는 아줌마들이랑 먹었다니까. 일하는 중에 허겁지겁 먹은 게 밥이야? 국처럼 후루룩 먹었겠지. 뭐 얼른 이거라도 먹어. 엄마는 투덜거리는 딸의 말에도 우리 딸이 최고라며 군고구마를 받아들었습니다. 사실 엄마한테 구태여 신경 써서 잘 해드린 건 마음에 걸리는 일이 있어서였어요. 철없는 시절에 엄마에게 나도 이쁜 옷 입고 싶다, 맛있는 것 좀 먹고 싶다. 왜 우리 집은 형편이 이런 거냐. 엄마 마음에 대못이 될 것 같은 말들을 우두두 쏟아냈기 때문이죠. 그게 제 마음에도 가시처럼 턱 걸려서 엄마 얼굴을 볼 때마다 미안함에 눈을 못 마주치겠더라고요. 그래서 전 고등학교에 올라가서도 살뜰하게 엄마를 챙겨드렸어요. 엄마의 일을 그만두게 하지 못해도 최소한 고생은 덜어드리고자 생각하면서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저와 동생들이 하나 둘씩 대학에 가고 알바를 하게 되면서부터 엄마도 예전보다는 일을 줄이게 되셨죠. 더 이상 새벽에 우유 배달이나 추운 날 전단지 붙이는 일 같은 건 하지 않게 되셨죠. 어느 날 엄마 얼굴을 자세히 보니까 많이 늙으셨더라고요. 이제 겨우 50살이신데 또래 아줌마들과는 달리 피부도 푸석푸석하고 주름이 많이 있었어요.
무엇보다도 할머니 손자처럼 쪼글쪼글한 엄마의 손을 보자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니, 이 화장품은 뭐야? 아니, 너무 비싸 보이는데? 백화점에서 파는 거 아니니? 어, 요 조그만 게 주름 개선되는 거래. 꼭 발라. 밤마다. 알았지? 너 설마 아르바이트에서 이거 산 거야? 아휴, 엄만 이런 비싼 거 필요 없대도. 왜 필요 없어? 엄마도 여잔데. 다른 아줌마들도 다 이런 거 바르고 살더만. 엄마는 마지못해 그 화장품을 받으면서도 눈물을 글썽거리시곤 했어요. 그러면서 딸이 사준 거 차마 아까워서 못 쓰겠다며 새똥만큼 덜어 바르시곤 했습니다. 그런 엄마의 모습을 보는데 가슴이 또 한 번 미어졌어요. 엄마의 소원은 제가 잘 사는 것이었죠. 제가 좋은 사람과 결혼해서 잘 살면 그거로 엄마 인생은 퉁 쳤다고 다 산 거라고 말하시곤 했죠. 제가 엄마의 인생도 있는 거라고 챙겨야 한다고 말해도 그저 웃으실 뿐이었어요. 그래서 전 나중에 좋은 사람과 결혼해서 손주도 안겨드리고 꼭 호강시켜 드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까짓 엄마 소원인데 못 들어줄 것도 없다고 생각했죠. 그렇게 저도 이제 나이를 먹고 결혼할 남자가 생겼습니다. 3년간 만난 그 사람과 결혼을 하기 위해 양가의 허락을 받고 상견례 날짜를 잡았어요. 남편은 전에 다니던 직장에서 만났는데 저랑 동갑에 성격이 잘 맞는 남자였죠. 남편과 연애하면서 그쪽 집안에 대해 이야기를 듣기로는 저희 집과 많이 다른 것 같더라고요. 우선 저희 엄마는 불교인 반면 예비 시댁은 독실한 기독교 집안이었고요. 종교가 다른 게 문제가 될까 걱정했지만 정작 결혼 당사자인 저와 남편은 무교였기 때문에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고졸이신 저희 엄마와는 달리 시부모님은 두 분 다 대학까지 나오셨더라고요. 시아버지는 조그만 사업체를 운영 중이시고 시어머니는 가정주부라고 들었어요. 아무래도 양친 다 살아계시고 아버님이 사업을 하시니 경제적인 상황도 저희 집보다 나은 것은 당연한 것이었죠. 거기다 한번 시부모님을 배웠을 때 시어머니 쪽이 조금 깐깐해 보였습니다. 저에게 나쁘게 대하거나 하신 건 아니었지만 중간중간 흘리시는 말씀들을 가만히 들어보면 자기 아들이 아깝다는 그런 뉘앙스의 말이 많더라고요. 하지만 그때는 그저 그것이 저의 할 일 없는 걱정이고 기우라고 여기며 넘겼어요. 사랑하는 남자와의 결혼으로 이미 마음이 들떠 있었고 얼른 신혼생활을 시작하고 싶을 뿐이었습니다. 시댁과 친정이 같은 지역이기 때문에 상견례 장소를 잡는 것은 어렵지 않았어요. 그리고 상견례 당일 저는 엄마를 모시고 상견례 자리에 나갔죠. 저희가 먼저 도착해서 앉아 있으니까 곧 남편이 시부모님을 모시고 들어오더라고요. 저와 엄마가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를 드리니 시어머니가 눈을 흘끗하고선 예 하고 말더라고요. 자리에 앉고 음식 나오자 천천히 식사를 하면서 어른들끼리 얘기를 나누셨습니다. 그런데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시어머니가 말씀을 좀 심하게 하시더라고요. 아유, 근데 수진이는 내가 보니까 애비 없는 티가 좀 나네요. 우리 준석이랑 저녁 먹었으면 빨리빨리 집에 보낼 것이지. 기집애가 뭘 안다고 늦게까지 남자애를 붙잡고 있는 건지. 그런 건 원래 애 아빠가 교육을 시켜야 되는 건데 아빠가 없으니 뭔 교육이 됐겠어요? 시어머니가 저희 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순간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리고 자리를 박차고 나가고 싶었지만 소심한 제 성격 탓에 그러지도 못했죠. 저희 엄마도 분명히 기분 나쁘셨을 텐데 티도 하나도 안 내고 이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예, 사부인. 제가 우리 수진이 잘 키운다고 키웠는데 조금 부족했나 봅니다. 사부인께서 잘 가르쳐 주세요. 엄마가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저도 더 이상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시어머니의 막말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 근데 수진이 어머니,
지금 하고 계시는 일이 건물 청소라고 들었는데 맞나요? 아이고, 그거에서 돈 몇 푼 받지도 못할 텐데 어떻게 삼남매를 키우셨대요? 하긴 뭐 대학도 안 나오셨으니 그런 일 말고는 못 하시겠죠. 어머니의 막말에 너무 화가 나서 남편 허벅지를 꼬집었습니다. 남편은 화들짝 놀라서 밥을 먹던 숟가락을 떨어뜨리더군요. 저런 식으로 막말을 하는데도 옆에 있는 시아버지와 남편은 말리지도 않더라고요. 많이 기분 나쁘셨을 우리 엄마는 이번에도 차분하게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네, 그렇죠. 제가 배움이 짧아서 고상한 일은 못하지만 그래도 막일하면서 열심히 우리 애들 키웠으니 우리 수진이 예쁘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엄마의 대답에 너무 서러워서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이 자리에서 눈물을 보이면 저희 집안을 더 무시할 것 같아서 괜히 시선을 딴 데로 돌리며 꾹꾹 참았습니다. 그런데 기분 나쁜 상견례가 끝난 후 저는 너무 화가 나서 남편의 손을 뿌리치고 엄마와 함께 집으로 돌아갔어요. 저는 이 결혼 못하겠다고 엄마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신혼에 대한 로망이건 결혼이건 뭐든 싫었어요. 이미 그런 허망한 로망 같은 건 어그러지고도 남았죠. 엄마, 나 저렇게 무례한 사람들 못 모시고 살아. 어떻게 엄마 면전에 대고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뭐 청소? 아, 기가 막혀. 엄마, 나 파혼할 거야. 그렇게 알아? 울부짖으며 하는 제 말에 엄마는 잠시 가만히 계셨어요. 남편이 급히 달려와 미안하다고 사정없이 빌었지만 남편조차 받아줄 기분이 아니었기에 내쫓아 버렸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엄마는 차분한 목소리로 우리 엄마 무시하는 집에는 못 들어간다고 하는 제게 그러시더라고요. 수진아, 그래도 어른들이 걱정돼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야. 지금은 사돈 어른이 너에 대해서 잘 모르시니까 너의 주변 환경만 보고 판단하는 거지만 네가 시집가서 시부모님한테 잘하면 금방 알아주시지 않겠니? 그러니까 괜히 엄마 때문에 김서방이랑 헤어지지 말고 잘 해봐. 엄만 괜찮어. 정말 시어머니 때문이라도 남편과 헤어질 각오를 하고 있었지만 엄마의 말에 마음이 흔들렸어요. 또 제가 헤어지면 더 속상해 하실 엄마 때문에 고민이 깊어졌죠. 결국 몇 날 며칠 집 앞에 찾아와 석고대죄하듯 나는 너 없으면 안 돼, 수진아, 정말로 하며 무릎 꿇고 비는 남편을 봐서도 한 번만 넘어가기로 했어요. 엄마 말대로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하면서요. 그렇게 저의 결혼 생활은 시작되었습니다. 결혼 후 사돈끼리 마주칠 일은 없어서 상견례 때처럼 저희 엄마에게 막말하는 일은 없었지만 이제는 저를 들들 볶으시더군요. 무교인 저에게 교회 다니라고 강요하기 시작하신 겁니다. 결혼한 지 한 달이 지났을 무렵부터 평일에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저에게 전화를 하시고는 별 용건도 없이 이번 주말에 같이 교회 가자는 말씀만 매일매일 하셨어요. 제가 시간이 되면 갈게요. 이번 주는 너무 바쁘네요 하고 돌려서 거절을 해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낮에 일하는 거 뻔히 아시면서 전화를 안 받으면 받을 때까지 하십니다. 업무 전화 때문에 휴대폰을 꺼놓을 수도 없고 나중에는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시어머니 전화번호를 차단해야 되나 정말 진지하게 고민도 했어요. 남편에게 하소연을 해보았지만 소용이 없더군요. 오히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가 그렇게까지 얘기하는데 그냥 눈 한 번 딱 감고 갔다 오면 안 돼? 아니, 교회 한두 번만 가보고 영 별로면 안 간다고 얘기하면 되잖아. 저는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만 지었습니다. 남편은 본인도 교회 안 다닌다면서 저런 말을 어떻게 그렇게 쉽게 하는지. 어머님이 지금도 저렇게 성하신데 제가 교회를 한 번 가고 안 가면 또 얼마나 저를 들들 볶겠어요. 아우, 상상만 해도 머리가 아팠습니다. 거기다 시어머니는 교회에 다녀야 한다는 이유로 남편을 들먹이셨는데요.
네가 지금 이렇게 내 아들 만나 팔자 피고 사는 것도 다 하나님 덕이야. 잘난 거 하나 없는 네가 내 아들 만나 팔자 좋게 사는데 그런 네가 그분께 감사를 안 드리면 어떡하니? 어? 그거 다 오만이야, 오만. 아, 네, 어머니. 건성으로 듣지 마라. 절대 넌 이 주제를 생각해야 한다. 오만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왜 도대체 남의 귀한 딸에게 저런 막말까지 해가시며 신앙생활을 강조하는 것인지 그런 시어머니가 정말 얄밉고 밉살스럽게 느껴졌어요. 그러면서 상견례 때 저지른 그 무례한 만행들이 생각이 나더군요. 그때 그냥 넘어가면 안 되었던 것인데 뭐라고 한마디라도 했어야 하는데 별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결국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교회 가는 걸 미루다가 더 이상 안 되겠어서 주말에 일하는 알바를 구했어요. 제 성격상 딱 잘라서 안 간다고 그만 얘기하시라고 하기도 좀 그래서 차라리 일하느라 못 가는 거면 어머님도 어쩔 수 없겠다 생각해서요. 평일에는 회사에서 주말에는 알바까지 몸이 너무 힘들었지만 그래도 어머님 잔소리 안 들으니 훨씬 살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알바도 그만두고 주말에 집에서 쉬었지만 계속 일을 다니는 척 했죠. 그렇게 어머님의 잔소리에서 해방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결혼하고 첫 명절이 됐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시댁에 갖다 드리라며 없는 형편에도 한우와 한라봉 한 박스를 준비해서 차에 실어주셨죠. 저는 시댁에 도착해서 가져온 선물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감사하다고 전해드리라면서 본인은 선물을 저희 친정에 이미 택배로 보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저희 엄마 무시하시더니 그래도 기본적인 예의는 있는 분이시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명절 당일날에는 집에 못 가게 하셔서 꼼짝없이 시댁에 있다가 다음날 친정에 가야 했어요. 다음날 친정에 도착하자 엄마가 할 말이 있다는 듯 이상한 표정을 지으시더라고요. 엄마가 제 손을 끌고 방 안으로 들어갔어요. 수진아, 이거 사부인이 보내신 건데 혹시 다른 분 선물하고 헷갈리신 거 아니니? 저는 엄마가 내미는 선물 상자를 열어봤습니다. 그런데 글쎄, 거기에는 예쁘게 포장된 성경책과 시어머니가 다니시는 교회 팜플렛이 들어있는 거 아니겠어요? 정말 황당했습니다. 저희 엄마 불교 신자인 거 뻔히 아시면서 성경책이라니요. 저한테 교회 나오라고 그렇게 들들 볶으시더니 엄마한테까지 이럴 줄은 몰랐어요.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어머님께 전화를 했죠. 혹시 헷갈리신 거 아니냐고. 다른 분 드리는 선물인데 저희 집에 온 것 같다고요. 성경책 보내신 거 정말 맞느냐고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거 너희 집에 보낸 거 맞다. 내가 보니까 아무래도 너희 어머니가 그동안 어렵게 사신 게 다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거든. 그러게 진작 믿음 생활 하셨으면 될걸.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우리 교회 나오시라고 해라. 아, 네 동생들도 같이 오면 더 좋고. 네? 아마 믿음이 있으셨으면 그리 사실 일 없을 텐데 내 처지가 안타까워서 보낸 거야. 좋은 의도로 보낸 거니까 노여워하지 말아라. 저는 너무 화가 났지만 어른이라 차마 화를 내지도 못했어요. 이럴 때는 제 성격이 정말 너무 갑갑했습니다. 저는 할 말을 찾지 못해서 대충 얼버무리며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엄마에게 신경 쓰지 말라고 했고요. 어머님이 워낙 독실하셔서 주변에 자주 교회를 권한다고요. 엄마는 그러니 하곤 별 말 안 하셨어요. 그러고선 그 이후에도 시어머니가 몇 번 더 저희 엄마에게 문자를 넣어서 성경 말씀이나 교회의 예배 일정 등을 보내시곤 했지만 엄마는 그때마다 정중하게 감사하다는 답장만 하고 넘겼습니다. 엄마도 어떻게 보면 속으로 화도 나고 하셨을 텐데 아마 저 때문에 많이 참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몇 년이 지났습니다.
인생은 첩첩산중이라고 시어머니 문제가 좀 사그라지는가 싶더니 새로운 문제가 생겼어요. 결혼한 지 5년 가까이 돼가는데도 아이가 안 생기더군요. 남편은 아이에게 큰 욕심이 없다며 안 생기면 이대로 괜찮다고 했지만 저는 아이가 꼭 갖고 싶었고 잘 길러서 이쁜 가정을 만들고 싶었어요. 그런데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니 난임이라고 해서 시험관 시술을 해야 하나 고민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때 갑자기 어머니께서 전화가 오시더니 저보고 주말에 시간 좀 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때부터 불길했죠. 시어머니는 아이 문제로 이미 저에게 충분히 스트레스를 주고 계셨거든요. 과일을 깎다가도 우리 집 씨가 끊기면 안 되는데 하시며 중얼거리시고 언제 아이가 생기는 거냐며 다른 집 이야기를 거론하시며 닥달을 하기도 하시고요. 남편을 통해 전달되는 이야기들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싶었지만 저도 마음이 초조해서 그리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한테 부탁해서 임신 잘 되게 축복 내려주신다고 어쩐다 하면서 교회에 오라고요. 그리고 축복을 많이 받으려면 헌금을 많이 해야 하다 보니 저보고 돈 봉투 두둑하게 준비해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니 축복을 받기 위해 돈을 가져와야 한다니 기독교인이 아닌 저로선 이 말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저는 차마 싫다고 말하지도 못하고 그냥 알바를 뺄 수가 없어서 못 간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께서 이러시더라고요. 너는 지금 알바가 중요하냐? 네 마음속에 믿음이 없으니 아이도 안 생기는 거다. 목사님이 어렵게 시간을 내주셨는데 아이 어쩜 그럴 수가 있니? 알바고 뭐고 다 때려쳐. 넌 내 말이 우스워? 그러곤 벌컥 화를 내시는데 그런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깜짝 놀라 일단 알겠다고 하고 끊었어요. 그러고선 어머님께 장문의 문자를 보내서 못 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아닌 건 아닌 거라 생각해서요. 기독교인도 아닌 제가 거기에 가서 축복이라는 걸 받고 싶지도 않았고 그렇게 해서 시어머니의 비위를 맞춰드리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휴대폰에 불이 날 만큼 어머니한테서 전화가 몇십 통 온 건 말씀 안 드려도 짐작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날 이후로 어머님이 저를 엄청 괴롭히셨어요. 사소한 걸로 꼬투리 잡고 잔소리하고 막말은 기본이었죠. 오죽하면 옆에 있는 남편이 시어머니 옆구리를 쿡쿡 찌르면서 그만하라고 말할 정도로 말이죠. 아주 들들 볶아대시더라고요. 본인 말 거스르신 게 그렇게나 화가 났는지 저보고 경우 없고 어른 모실 줄 모른다고 욕을 해야 됐습니다. 넌 내 말 안 들을 거면 아마 후회할 날 올 거다. 그때 가서 후회하고 땅 쳐도 소용없어. 알겠니? 참나. 아주 잘났네, 잘났어. 그렇게 지 시애미가 교회 나오라고 하는데도 한 번을 오지 않고 너 아이 못 가지면 그거 다 네 탓이다. 네가 자초한 거야. 하면서 그래도 저는 참을 인자 3번을 그어가며 꾹 참았어요. 시간이 지나면 이 히스테리도 나아지겠거니 했죠. 그리고 다음에 어머님이 환갑되는 해였습니다. 이때 한번 크게 사건이 터지고 말았는데요. 사실 그간 성질 죽이고 살았던 제가 처음으로 시어머니에게 대들었던 일이기도 해요. 요즘에는 환갑을 그냥 넘어간다고들 하지만 저희 시댁에서는 환갑잔치를 꼭 해야겠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남편이랑 같이 장소를 알아보고 있었는데 어머님께서 집에서 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머님 댁이 평수가 넓긴 해서 사람들 여러 명 초대할 수는 있겠지만 음식을 다 직접 하신다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저는 어머님께 요새는 음식 사서도 많이 한다고 메인 요리만 직접 하고 나머지 음식들은 맛있게 하는 곳으로 알아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님께서 안 된다고 못 박으시더라고요. 어머 얘는 손님들 먼 길 오셨는데 어떻게 성의 없이 사온 음식을 대접하니? 너랑 나랑 둘이서 하면 금방 하는 것을 너도 참 네 시아버지 잔치인데 음식 준비하기가 그렇게 귀찮아?
아니요, 그런 게 아니고요. 그런 게 아니면 뭐니? 어디 환갑을 성의 없이 배달 음식 같은 거 하려고. 저는 금방 풀이 죽어서 죄송하다고 사과드렸어요. 사실 여기서 말을 붙잡았자 신경전이 길어지기만 할 뿐 저만 더 욕을 얻어먹을 것 같더라고요. 남편은 옆에서 엄마 말이 맞다며 고개를 끄덕이고 앉아 있는데 제 편 하나 없는 이곳에서 뭔 말을 할 용기도 없었죠. 그리고 잔치 전날 시댁에 가서 아침부터 음식 준비를 도왔습니다. 그런데 오시는 손님 수에 비해서 음식 가짓수가 좀 부족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께 물었습니다. 어머니, 근데 음식 가짓수가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재료를 조금 더 사올까요? 아니다. 내가 나머지 음식은 다 부탁해 놨으니까 내일 아침에 그거 추가하고 메인 음식만 하면 돼. 그리고 내일은 너랑 나랑 둘이서는 손이 모자라니까 도우미 아줌마 한 명 불렀다. 그렇게 알아랑? 도우미 아줌마요? 어머님은 걱정 말라며 하던 거나 마저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주변에 음식 잘하는 분이 계신지 나머지 음식 부탁을 해놓았다고요. 그래서 저는 그러려니 하고 남은 음식을 마저 만든 후 집에 돌아가서 쉬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메인 음식 준비를 해서 아침 일찍부터 부랴부랴 시댁에 도착했어요. 도착해 보니 어머님 말씀대로 잡채에 불고기에 육회 등등 어제는 없던 음식들이 많이 차려져 있더라고요. 이 정도면 푸짐하게 대접할 수 있겠다 생각했죠. 저는 어머님을 도우러 주방에 들어갔습니다. 부엌에는 도우미 아줌마가 앞치마를 두르고 음식을 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도우미 아줌마의 뒷모습이 그 머리 스타일과 옷차림이 저희 엄마랑 너무 닮은 거예요. 저는 깜짝 놀라서 도우미 아줌마의 어깨를 잡고 제 쪽으로 돌렸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어머님이 말씀하신 도우미 아줌마가 바로 저희 엄마였던 거예요. 저는 깜짝 놀라서 소리를 쳤죠. 엄마! 엄마가 왜 여기 있어요? 그게 사부인께서 좀 도와달라고 하셔서 왔지. 저는 너무 황당해서 입을 벌리고 시어머니랑 친정엄마를 번갈아가며 쳐다봤죠. 시어머니는 놀란 저를 툭 치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 너는 아침 대바람부터 뭔 오바니? 아니, 네 엄마 가사 도우미 일도 하셨다며. 그래서 내가 불렀다. 어차피 하시던 일인데 시급 쳐서 주면 되잖니. 뭐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도우미가 저희 엄마를 말씀하신 거였어요? 엄마를 불러서 요리를 시켜놓고 시급 쳐서 주겠다는 그 꼴을 아무리 저라도 도저히 보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시어머니의 말에 속이 뒤집어질 것 같아서 엄마 손을 붙잡고 밖으로 나가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저를 말리면서 괜찮다고 하시더라고요. 어차피 시간도 남고 네 얼굴도 볼 겸 겸사겸사 온 거라며 일 끝나고 좀 있다가 엄마랑 같이 단둘이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고 하시는데 순간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게다가 얄궂게도 옆에서 남편이 한 번만 참으라고 눈치를 주길래 어쩔 수 없이 속으로 화를 사겼어요. 그런데 바로 이어서 어머님이 한 말씀이 더 가관이었습니다. 근데 수진이 어머니, 이거 음식 재료값은 그냥 부조금이라고 생각하세요? 어차피 사돈 형편에 부조금 내셔봤자 몇만 원 못 내실 텐데 설마 사돈끼리 재료값 아까워하시는 건 아니시죠? 예. 사돈 어른 잔칫날인데 그 정도는 제가 해야죠. 걱정 마세요. 와, 정말 시어머니의 막말은 혀를 내두를 정도였습니다. 엄마는 표정이 안 좋아 보이셨지만 잔칫날이니 참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화를 내지도 못하고 화장실로 뛰어가 한참을 숨죽여 울었어요. 이런 집구석에 시집와서 엄마한테 저런 막말만 듣게 하고 정말 너무 죄송해서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그러게 상견례 때 그 꼬라지 보고 헤어졌어야 하는 건데 엄마한테 너무 미안해서
결혼을 파토내지 않은 게 엄마를 더 상처 주는 꼴이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엄마는 정말 도우미 아줌마처럼 음식 나르고 술 나르고 상을 몇 번씩 치우고 닦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손님 받는답시고 하나도 도와주지 않으셨어요. 손님들이 정오부터 오기 시작해서 늦은 오후까지 계속해서 들락날락 하시다 보니 마지막 손님을 보내고 정리를 끝냈을 때에는 이미 해가 진 뒤였어요. 시아버지가 저녁도 먹고 가라는 거 친정 엄마랑 밖에서 먹겠다고 하고 문을 나섰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저희 엄마에게 봉투 하나를 주시더라고요. 오늘 일한 거 일당이라고요. 시급 10,000원씩 쳐서 넣었으니 다른 집보다 후하게 넣은 거라면서요.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는 봉투를 획 뺏어서 다시 시어머니한테 돌려드렸어요. 이런 거 안 주셔도 된다고요. 아니 왜 그러니? 왜 안 받아? 받으세요. 괜찮아요, 어머니. 오늘 저희 엄마가 도와주신 거예요. 돈 받고 고용된 거 아니고요. 뭐? 그러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시어머니의 황당해하고 얼떨떨해하는 얼굴을 뒤로 한 채 그대로 시댁을 빠져나와 엄마와 함께 저녁을 먹으러 갔습니다. 너무 속상해서 엄마에게 물었어요. 도대체 재료값이 얼마나 나왔냐고요. 대충 봐도 갈비찜에 불고기에 엄마가 해온 음식 가지수만 해도 10가지는 되는 것 같던데 그 많은 재료들을 무슨 돈으로 샀냐고요. 엄마가 대답을 해주지 않고 얼버무리길래 계속 추궁했더니 결국 말해주었습니다. 그래도 사돈어른 잔치라고 고기도 한우에 좋은 재료들로만 써서 금액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거의 30인분 넘게 준비했으니까 금액이 어느 정도 될지 굳이 말 안 해도 대충 짐작하실 거예요. 저는 너무 화가 나서 바로 엄마 계좌에 재료비보다 더 많은 금액을 쏴드렸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뭐가 잘못된지도 모르고 옆에서 실실거리고 있길래 한 대 쥐어받고 싶은 걸 겨우 참았네요. 엄마, 다음부터 우리 시어머니가 오늘처럼 일 도와달라고 하면 절대 도와주지 마. 알겠지? 차라리 내가 가서 도울 테니까 엄마 절대로 하지 말라고. 저는 엄마한테 다시는 이런 일 하지 말라고 꼭꼭 당부했어요. 그런데 그 후에도 시어머니는 저희 엄마 음식이 입에 맞았던지 자꾸 저희 엄마 음식을 갖다 달라고 부탁했죠. 친척분 생일인데 네 엄마가 만든 갈비찜이 맛있더라. 갖다 주게 몇 인분만 좀 해달라고 해라 하면서요. 어머님, 저희 엄마 요즘 바쁘세요. 네 엄마가 바쁘면 얼마나 바쁘시다고. 아주 중요한 분이셔서 그래. 저희 엄마가 요새 바쁘기도 하시고 몸이 안 좋으셔서 음식할 상황이 되지 않는다고 제 선에서 거절했습니다. 근데 몇 번 거절하면 알아들으실 법도 한데 꾸준히 계속 부탁하시더라고요. 게다가 시어머니가 엄마한테 직접 문자도 보내시길래 엄마 손잡고 휴대폰 매장 가서 휴대폰 번호를 바꿔버렸어요. 꼭 이렇게까지 해야 돼? 엄마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면 계속 엄마한테 연락하고 그럴 거야. 아예 번호 바꿔버리고 상대하지도 마. 마음 착하고 여린 엄마는 그래도 사돈의 연락인데 받지 말라는 게 찜찜하다고 하셨지만 전 절대로 안 된다며 단단히 일러두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결혼한 지도 10년 가까이 됐죠. 저는 시험관 시술을 몇 번 시도해보다가 너무 힘들어서 그냥 자연의 섭리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나이를 먹어 이제 30대 후반이 되었네요. 시어머니는 아직도 저에게 교회 나오라는 소리를 종종 하셨지만 예전만큼 심하지는 않았어요. 저도 벌써 결혼 생활 10년 차가 되다 보니 어머님한테 이리저리 둘러대는 기술이 늘어서 예전보다 덜 힘들게 거절할 수 있었거든요. 아버님은 손주가 안 생기는 게 불만이신 듯 했지만 특별히 잔소리를 하진 않으셨고요. 사실 아버님도 그리 좋은 분은 아니셨지만 어머님이 워낙에 유별나시니까 아버님은 그냥 무난하게 느껴졌습니다. 제 동생들도 이제 다 결혼하고 조카도 생겼어요.
제 동생 결혼식 날 시부모님이 직접 오시진 않으시더라고요. 축의금을 보내실 줄 알았는데 청첩장까지 받으셔놓고 모른 척 하시더라고요. 저희 엄마는 도련님 결혼식 때 직접 가서 인사도 하고 축의까지 하고 오셨는데도요. 사람이 참 오는 게 있으면 가는 것도 있어야 하는데 원래 그런 분이신 줄 알았지만 그래도 해도 너무한다 싶었죠. 그냥 어머님한테는 기본적인 것도 바라지 말아야겠다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엄마는 건물 청소 일을 계속 하셨어요. 겨울에는 손도 부르트고 너무 추우실 것 같아서 걱정됐지만 저희 어릴 때 새벽 우유 배달에 전단지 알바까지 같이 하던 때보다는 훨씬 낫다면서 계속 하시더라고요. 무리하지 마시라고 용돈도 더 올려서 드리고 했는데 굳이 사양하시군 저희 맛있는 거 사 먹으라며 돌려주곤 했습니다. 젊을 때부터 고생을 너무 많이 하고 사신 엄마는 나이대에 비해서 늙으시고 건강도 많이 안 좋으셨어요. 시어머니랑 나이가 동갑이신데도 저희 엄마가 거의 10살은 많아 보일 정도였죠. 엄마 나이가 아직 60대 초반이라 또래의 다른 아줌마들을 보면 옷도 젊게 입고 잘 놀러 다니시던데 저희 엄마는 무릎이며 허리며 어디 한 군데 성한 곳이 없었죠. 평생 고생만 하고 사셔서 동네 아줌마들처럼 카페에서 커피 한 잔 시켜놓고 수다 떠는 재미도 모르시는 분이셨어요. 저는 제가 열심히 일해서 다른 아줌마들처럼 우리 엄마도 좋은 옷 입혀드리고 좋은 곳에 모셔가고 싶어서 그래서 결혼한 지 10년 동안 저도 정말 악착같이 일해서 목돈을 마련하기 위해 남편 몰래 돈을 모았습니다. 10년 동안 돈을 열심히 모았더니 그래도 금액이 꽤 되더라고요. 이 돈으로 엄마랑 동생들이랑 다 같이 제주도 여행을 갔다 올 계획이었어요. 그리고 남은 돈은 엄마한테 드리기로 했죠. 엄마에게 깜짝 선물을 해주고 싶어서 엄마 쉬는 날에 맞춰서 비행기를 미리 예약한 후 모시고 갈 생각이었어요. 저는 엄마가 기뻐하실 모습이 상상되어 기분이 너무 들떴습니다. 다리가 안 좋으신 엄마를 위해 최대한 걷지 않고 즐길 수 있는 관광 코스를 짜기 위해 매일매일 머리를 싸맸어요. 그런데 이런 여행 준비의 설레임도 얼마 가지 못해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엄마가 그만 사고로 돌아가시고 만 것이에요. 평소처럼 어스름한 새벽에 출근해서 건물 청소를 하던 엄마가 실수로 계단을 헛디디며 굴러떨어지는 바람에 머리를 심하게 다쳐 병원에 실려간 것이었죠. 엄마의 사고 소식을 듣고 병원에 도착했을 땐 이미 하얀 천 아래에 싸늘한 시신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대로 주저앉아 오열을 하고 말았죠. 엄마, 가지마, 엄마. 우리 엄마, 내가 이제 호강시켜줄 일만 남았는데 벌써 가면 어떡해요, 엄마. 불쌍한 우리 엄마. 우리 엄마 불쌍해서 어떡해, 엄마. 저는 엄마를 계속 부르며 혹시나 다시 깨어나실까 목이 쉬고 갈라져 피가 나도록 엄마를 불렀습니다. 고생만 하다 돌아가신 우리 엄마가 너무 안쓰러워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엄마, 미안해. 내가 1년만 더 서두를걸. 엄마가 이렇게 일찍 가버릴 줄도 모르고 내가 너무 늦어서 미안해, 엄마. 저는 차갑게 식어버린 엄마를 안고 그동안 못했던 말을 쏟아냈어요. 가족들이 말리고 병원 관계자들이 말리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엄마를 안고 놔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동생들이 억지로 끌어내는 바람에 엄마를 그대로 허망하게 보낼 수밖에 없었죠. 엄마를 잃은 현실이 믿어지지 않아 계속 꿈이길 바랬지만 꿈이 아니더군요. 가슴 한쪽에 커다랗게 구멍이 뚫린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엄마를 잃은 슬픔을 추스리기도 전에 장례식 준비를 해야 했어요. 엄마의 장례식은 꿈에서도 생각해 본 적이 없던 일이라 준비하면서도 실감이 나지 않더군요. 급하게 장례식장을 예약해서 장례를 치르게 됐죠. 장례식 첫날 손님은 그리 많지 않았어요. 아빠도 일찍 돌아가시고
외가 쪽에도 친척이 별로 없었거든요. 찾아오시는 손님이 별로 없었습니다. 저녁쯤 되자 제 친구들과 직장 동료들이 찾아와 위로를 해주었지만 아무런 위로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시댁 식구들은 오기는커녕 전화 한 통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정신이 없어서 시댁 식구들이 오는지 안 오는지 신경도 안 쓰였어요. 그리고 장례식 둘째 날이었습니다. 오후 늦게 어머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혼자가 아니셨죠. 들어오실 때부터 시끌시끌하길래 나가보니까 어머님이 웬 처음 보는 사람들을 열댓 명 데리고 들어오시는 게 아니겠어요? 제가 나가서 인사하자 어머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 수진아, 인사드려라.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셔. 우리 교회가 이런 경조사는 또 잘 챙기지 않니? 자, 여러분들 들어가십시다. 예, 수진아, 얼른 밥이나 내오련. 걸어왔더니 아주 배고파 죽겠다. 어머님이 데려오신 분들은 전부 다 처음 뵙는 분들이었어요. 사돈 장례식장에 굳이 왜 모르는 사람들까지 데려오셨나 의아했지만 그런 것까지 따질 만한 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지인들은 절 대신 가볍게 기도를 하시더니 자리에 앉으셨어요. 그리고는 무슨 잔치에라도 오신 듯 신나서 떠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근데 여기 장례식장 좀 후지다. 아유, 아무리 장례식장이어도, 인테리어가 이게 뭐야? 아유, 나는 우리 아들내미 나중에 나 죽으면 절대 여기서는 장례 치르지 말라고 해야겠다. 어머니의 지인 한 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게 들렸어요. 남의 장례식장에서 인테리어 운운하는 걸 보니까 끼리끼리라는 말이 잘 어울리는 분들이셨죠. 그런데 그때 어머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더 가관이었습니다. 아유, 집사님 말도 마세요. 돌아가신 우리 사돈이 돈이 없었거든요. 생전의 직업이 청소부야, 청소부. 아유, 냄새나게 청소부가 뭐야. 고상하지 못하게. 그러니 이런 후진 데서 장례를 치르는 거지 뭐. 저는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을 똑똑히 두 귀로 들었지만 차마 엄마 마지막 하시는 길 시끄럽게 하고 싶지 않아서 이를 바득바득 갈면서 참았습니다. 옆에 있던 제 동생들도 같은 마음이었는지 어금니를 꽉 깨물고 어머님을 노려보기만 하더라고요. 그것도 모르고 어머님은 지인들과 아주 신나게 식사를 하시더라고요. 편육이랑 수육을 몇 번을 리필해서 드셨는지 몰라요. 누가 보면 고기 파티라도 벌이는 줄 알 정도였습니다. 어머님은 맛있게 드시다가도 몇 번씩이나 도우미를 불러서 음식 지적에 온갖 진상을 부리셨어요. 저기요, 아니 이거 육개장에 고기가 이것밖에 없어서 되겠어요? 손님 대접이 너무하네 정말. 아무리 싸구려 장례식장이어도 음식이 이러면 안 되지. 여기 김치 중국산 써요? 아휴, 김치 때깔 보니까 중국산이구만 뭐. 아우, 찝찝해서 이거 어떻게 먹으라는 건지 원. 이봐요. 저 테이블에는 고기가 실한 것만 주고, 우리는 죄다 빙의덩어리만 줬잖아. 지금 손님 차별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 줄 알고. 여기 서비스가 아주 크지가 않네. 내가 우리 교회에 가서 여기 장례식장 절대 오지 말라고 다 소문 낼 테니까 그리 알아요. 우리 교회에 사람이 몇 명인데 내가 입만 뻥끗하면 당신네들 손가락 빨게 되는 건 시간 문제야. 알어? 손님들 받느라 정신없는 와중에 제가 들은 것만 해도 이 정도였어요. 제가 못 들은 것까지 합치면 훨씬 많았겠죠. 목소리는 또 어찌나 크신지 손님들이 전부 다 어머님네 테이블을 쳐다보고 눈치를 주는데도 아랑곳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시어머니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갑자기 어디론가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건집사, 여기 장례식장인데 아직 저녁 안 먹었지? 다들 데리고 여기로 와봐. 우리 사돈 장례식장인데 아우, 여기 서비스는 좀 후진데 편육 맛이 맛있더라고.
와서 한 젓가락씩 들고 가. 부이김? 아유, 에휴, 우리끼리 무슨 부이김이야. 그냥 와서 밥이나 잡수고 가셔. 저는 어이가 없어서 급히 남편을 불러 눈치를 줬어요. 어머님이 여기서 동네 사람 다 불러서 잔치 벌이려고 하니까 좀 말리라고요. 남편은 말로만 알겠다고 하더니 쭈뼛거리고 가만히 있더라고요. 당신 뭐 하는 거야? 얼른 말리라고. 지금 우리 엄마 장례식이라고. 알겠어. 근데 그때 알았습니다. 남편은 정말 제 엄마 상대도 못하는 바보 천치 등신이라는 걸요. 그리고 한 20분쯤 지나자 어머님이 전화로 부른 지인 3, 4명이 장례식장에 도착했어요. 그 지인분들은 저와 남편에게 간단하게 인사만 한 후 이미 몇 시간 전부터 앉아서 고기 파티를 하고 있던 어머님과 교회분들에게 반갑게 달려가시더라고요. 그러고선 여기가 장례식장인 것도 모르고 큰 소리로 웃고 떠들었습니다. 너무 시끄러워서 장례식장에 오신 다른 손님들이 저에게 한마디씩 하고 가셨죠. 예의도 없는 저 인간들 누구냐고요. 글쎄요. 저도 모르겠네요. 저희 시어머니 빼고는 다 모르는 분들인걸요. 전날까지만 해도 엄마를 잃은 슬픔이 주체가 되지 않아서 눈이 퉁퉁 붓고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도록 하루 종일 울기만 했는데 그날은 시어머니 무리의 만행 때문에 눈물이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무리가 거의 3시간 이상 떠들었을 때쯤이었나 봐요. 갑자기 다 같이 손을 맞잡더니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뭐라고 하는지는 알아들을 수가 없었고 마지막에 다 같이 아멘이라고 하길래 그제서야 기도가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뒤 정말 가관이었어요. 갑자기 어머님과 지인분들이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셨어요. 20명 가까이 되는 사람이 큰 소리로 노래를 하자 장례식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눈이 그리로 쏠렸습니다. 그때 들렸던 가사가 이런 내용이었어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 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저는 노래 가사를 듣자마자 눈이 뒤집혔습니다. 우리 엄마를 도우미로 부려먹던 일, 명절 선물로 성경책을 보낸 일 등등 많은 일들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어요. 그렇게 우리 엄마를 괴롭히시더니 불교 신자인 우리 엄마 장례식장에서 찬송가라니요. 이번만큼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엄마를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저럴까요? 저는 마침 옆에 있던 육개장 한 사발을 들고 성큼성큼 시어머니에게 다가갔어요. 시어머니는 그것도 모르고 열심히 노래를 부르고 있더군요.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저는 노래를 부르고 있던 시어머니 머리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뜨거운 육개장 한 사발을 들이부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깜짝 놀라서 소리를 빽 질렀고 당황한 남편은 저에게 달려왔어요. 어머, 너 미쳤니? 이게 무슨 짓이야? 어머님은 빨간 국물과 건더기들을 흠뻑 뒤집어 쓴 채 저를 때릴 듯 손을 올리셨죠. 그때 제가 어머님의 손을 낚아채고 말했어요. 그놈의 예수, 예수, 예수! 어머니, 그렇게 교회가 좋고 하나님이 좋으시면 그냥 하루라도 빨리 하나님 곁으로 가시는 게 어때요? 우리 불쌍한 엄마 대신에 어머님이 가셨어야 하는 건데 안 그래요? 제가 어머님께 쏘아붙이자 옆에 있던 교회분들이 하나 둘씩 소리를 쳤어요. 어머 이봐요. 어머니한테 그 무슨 심한 말을 그렇게 해요. 진짜 이 집 며느리 기본도 없는 며느리네. 저는 어이가 없어서 지지 않고 대꾸했습니다. 이보세요 아주머니. 하나님 곁으로 가라는 게 심한 말이에요? 당신네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 아니었어요? 어머니 말씀 좀 해보세요. 제가 틀린 말 했어요? 제가 그 아주머니와 어머니에게 소리를 치자 옆에 있던 다른 아주머니가 또 나섰습니다. 이거 아주 못돼 먹었구만. 기껏 찾아와서 기도해주고 찬양해주고 했더니
이게 무슨 짓이야? 죽은 애미가 청소부였다더니 그 밑에서 배운 게 없어서 저러는구만. 그 순간 갑자기 그 아주머니의 머리에도 시뻘건 육개장을 쏟아부었습니다. 아까부터 옆에서 저처럼 화를 눌러 참던 여동생이 육개장을 부어버리고 만 것이었죠. 장례식장은 아주 난리였습니다. 시뻘건 국물을 뒤집어 쓴 여자 둘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난동을 피우고 있었고, 나머지 교회 사람들도 저에게 달려들어서 제 머리를 쥐어뜯고 제 옷을 잡아당기며 저에게 욕을 해댔어요. 옆에서 보던 다른 손님들이 나서서 말렸지만 워낙 저쪽이 인원수가 많다 보니 말려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제 남동생이 나섰습니다. 큰 솥에 담긴 펄펄 끓는 육개장 한 솥을 들고서요. 나 오늘 감방 갈 각오할 테니까 어디 한번 다 같이 죽어봅시다. 감히 우리 엄마가 뭐가 어쩌고 어째? 당신들 가만 안 둬. 자, 누구부터 해줄까? 당신부터 해줘? 남동생이 우람한 덩치로 시뻘건 솥을 들고 설치자 교회 사람들이 혼비백산하며 소리 지르고 도망을 다녔어요. 10명 넘는 사람들이 다른 손님들을 비집고 그 좁은 문으로 꽁지가 빠지게 도망가더군요. 시어머니는 시뻘건 기름이 덕지덕지 묻은 손으로 제 뺨을 때리려고 하다가 옆에 있던 남동생이 확 째려보자 기겁을 하고 도망가셨죠. 얼마나 급했는지 벗어놓은 외투도 두고 가셨더라고요. 남편도 처음에는 저와 동생들을 말리려고 하다가 남동생의 기세에 눌려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죠. 그리고 남동생은 도망간 사람들이 장례식장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마지막 사람이 사라질 때까지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노려봤습니다. 저는 정신없는 일이 한꺼번에 휘몰아쳐 너무 가슴이 놀란 나머지 다리에 힘이 풀려서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죠. 그러자 동생들도 같이 바닥에 주저앉아 셋이서 부둥켜 안고 울면서 하염없이 엄마를 불렀습니다. 시어머니의 만행을 보고 있던 다른 손님들과 장례식장 직원분들 모두 저희를 위로해 주셨어요. 한참을 울다가 먼저 정신을 차린 남동생이 갑자기 뭔가 확인하고 오겠다고 하더군요. 그러더니 돌아와서 한 얘기는 이러했습니다. 누나 시어머니 부의금 5만 원 했더라. 20명이 와서 먹고 마시고 떠들고 했는데 5만 원 말이야. 진짜 대단들 하시네. 대단들 하셔. 여기가 무슨 공짜 밥집인 줄 알아? 남편은 너무 민망한 나머지 얼굴이 빨개진 채 고개를 들지 못하더군요. 그리고선 이 상황을 견딜 수 없었던지 밖으로 나가버리더라고요. 저는 부의금 5만 원 얘기에 어머님이 그럼 그렇지 하고 생각이 들어 피식 웃었습니다. 사람이 옹졸한 게 너무 우스워서요. 그리고 저는 장례식장 직원분들에게 난장판을 만든 것에 대해서 손이 발휘되도록 사과를 드렸고, 다행히 장례식장에서 괜찮다고 해주셔서 엎어진 육개장이라도 열심히 치웠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어머님께 이야기를 들은 아버님이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처음에는 어머님이 소란 피워서 미안하다고 얘기를 하시다가 그래도 시어머니한테 버릇없이 행동했으니 사과드리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이제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당당하게 아버님께 말씀드렸어요. 아버님, 저 그동안 많이 참았어요. 아버님도 옆에서 지켜보셨으니까 다 아실 거예요. 저희 엄마 도우미로 부려먹었던 일, 저한테 틈만 나면 교회 안 다닌다고 저주 퍼부으신 일, 근데 저 이제부터 참지 않으려고요. 앞으로 아버님 어머님과 얼굴 대면한 일 없을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남편이 못 받아들이겠다면 이혼까지 생각 있으니까 아들 돌려받을 준비하고 계세요. 아버님은 당황하셨는지 헛기침만 연거푸하시길래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남편에게 통보했어요. 시댁과 연을 끊고 살 건지 아니면 나와 이혼할 건지 한 해만 선택하라고요.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은 딱 3일 주겠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고개만 푹 숙이고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3일이 지났어요. 남편은 부모와의 연을 끊을 수 없다더군요. 안 그래도 남편의 선택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기에 미리 챙겨둔 이혼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도장 찍으라고요. 남편을 울면서 한 번만 다시 생각해달라고 빌었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여보, 제발. 이렇게 헤어지는 건 아니잖아. 아니, 나도 이제 당신 아내 말고 그냥 사람으로, 나로 살고 싶어. 그래서 이혼하는 거야. 당신 그 잘난 엄마 도저히 감당이 안 되겠으니까 당신이 데리고 살아. 이제는 더 이상 남한테 휘둘리지 않기로 했어요. 그리고 저는 남편과 이혼을 했습니다. 남편과의 사이에 아이도 없었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아이가 있었으면 얼마나 더 골치 아팠을지 생각도 하기 싫네요. 어머님은 그때 그 사건 이후로 동네 창피하다며 교회를 옮기셨다고 해요. 그리고 육개장 뒤집어 쓴 시어머니라고 동네방네 소문이 나서 얼굴도 못 들고 다니겠다며 이사를 간다고 하더라고요. 같은 교회 다니던 지인한테 들었는데 정말 통쾌하더라고요. 아, 그러고 한 가지, 시어머니가 그 수모를 당하고도 아들 이혼남 만들긴 싫었는지 저에게 연락이 왔더라고요. 다시 한 번만 생각해 주면 지난 일은 모두 없던 일로 하겠다고요. 아마도 장례식장에서 있었던 일을 말하는 거겠죠. 하지만 저는 그에 당당히 대꾸해 주었습니다. 아니요, 저 마음 바꿀 생각 없는데요. 하나뿐인 아내도 못 지키는 하자 있는 당신 아들 반품할 거니까 그렇게 아세요. 아, 그리고요. 제가 교회 안 다니고 하나님도 안 믿지만 우리 엄마 무시하고 끝까지 모욕한 죄, 그 죄는 절대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있다면요. 당신 지옥 갈 거예요. 제가 생각해도 악에 찬 말이었지만 그 말 하고 나니까 새삼 10년의 한이 싸그리 사라지는 듯이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후 저는 동생들 사는 근처에 작은 집을 얻어 조카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변에서는 제 나이가 아깝다며 재혼도 생각해보라고 하지만 저는 이제 다시는 결혼을 하지 않으려고요. 나중에 정말 괜찮은 사람이 나타난다면 마음이 바뀔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그냥 이렇게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면서 가끔씩 조카들이랑 놀아주는 생활이 너무 좋습니다. 아마 저희 엄마도 항상 제 행복을 바라셨으니 지금의 제 모습에 기뻐하실 거예요. 아, 그러고 보니 그날 이후로 저와 동생들은 절대 먹지 않는 음식이 생겼어요. 바로 육개장이요. 그 시뻘건 국물을 볼 때마다 시어머니가 떠오를 것 같아서요. 생각도 하기 싫네요. 그리고 저는 이제 답답하게 속에만 담아두지 않고 할 말은 하면서 살려고요. 제가 성격이 조금만 더 강했다면 엄마가 그렇게 무시만 받다가 돌아가시진 않았을 거예요. 지금은 남은 가족인 제 동생들을 위해서라도 강인한 여자가 되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 응원해 주세요. 저도 여러분의 행복한 삶을 응원하겠습니다. 오늘도 감기 조심하시고요. 감사합니다.